시간에 내가 기억하기에 12번부터 할 차례로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까? 예. 박남수의 종소리. 박남수 그러면 중요한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모더니즘 주지시의 계보가 정지용, 그 우회가 김억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그 양반은 시험에 안 나와. 그래서 몰라도 되고 정지용, 그 다음에 김광균, 그 다음에 박남수, 그 다음에 전봉건 이렇게 흘러가요. 물론 이제 그 이외에도 모더니즘 시인들이 몇 명 있는데 지금 내가 얘기한 시인들이 시험 문제 잘 올라오는 시인들이고, 박남수 그러면은 주제의식이 순수와 진실, 그러니까 순수 쪽 아니면 주제가 진실, 순수와 자유, 자유 쪽 아니면 순수 쪽, 이렇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종소리라고 하는 작품은 주제의식이 자유에 해당해, 자유. 그래서 박남수의 새라고 하는 시가 있어, 새. 유명한 시예요. 그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고, 그 시가 순수. 다음에 박남수가 어느 정도로 이미지를 좋아했냐면 시의 제목을 아침 이미지라고 이렇게 제목에다가 이미지를 넣을 정도로 이미지를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시인입니다. 자, 다음 시에 나를 형상화한 표현이 아닌 것은, 이때 나는 시적 화자가 되는 거고, 결국 문제는 뭘 찾으라는 문제냐? 나의, 즉 시적 화자의 객관적 상관부를 찾으라는 문제지. 그러니까 뭘 묻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가면 편해요. 자, 봅시다. 1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떠난다. 청동의 표면에서 일제히 날아가는 진폭의 새가 되어 광막한 하나의 울음이 되어 하나의 소리가 되어. 자, 우리나라 종이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 전통종은 그 보신각종 기억나시죠? 매년 12월 31일이면 타종하는 종이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둥그런 나무로, 기둥으로 땅 때리잖아. 그죠? 여러분들 그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지니, 그거 똑같은 거야. 딱 닿는 순간에 이 안에 종소리가 여기 담겨져 있다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가 딱 맞는 순간에 종소리가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죠. 지니도 그 램프를 닦는 순간에 튕겨져 나오죠. 그죠? 종소리가 요 종에 갇혀 있다가, 종소리가 땅, 여기 기둥이 땅 때리는 순간에 종소리가 밖으로 튀어나가. 그러니까 이걸 뭐에 비유했냐면, 종소리가 종에 갇혀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일제강점의 현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종이 일제야, 따지고 보면. 그리고 치는 순간에 종소리가 바깥으로 딱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빠져나가죠. 즉 재소자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출소하는,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교도소를 한 8개월 정도 드나들어 참, 또 이 전과자. 나 분명히 얘기해서 드나들어 봤다고 그랬지. 내가 8개월 동안 있었다고 얘기 안 해. 드나들어 봤어요, 저는. 어떻게 드나들어 봤냐면, 제대를 하고, 복학 기간이 좀 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80 몇 년도야, 그때가? 87년도인가? 아무튼 그때쯤 1월 달서부터 한 8월 달까지, 일주일에 한 2번씩 대전교도소의 재소자 중에 검정고시를 공부하는 분들이 있어. 그분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내가 이 전과자문 여기 강단에 못 써요. 학원 선생님들도 다 교육청에 신고가 들어가고, 심지어 난 저거 신고할 때 가장 좀 기분이 묘하대. 그 성범죄 이력 신고할 때. 그거 다 해요, 그거. 특히 요즘에는 그 성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절대 강단에 안 세웁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봉사활동 차원에서 이제 무료로 그 재수자들을 검정고시 공부를 시키는 선생님으로 이제 그 돈을 안 벌었으니까 알바는 아니네. 봉사활동이네. 그죠? 그래서 한 8개월 정도 일주일에 한 2번씩 대전교도소를 드나들었는데, 그때 이제 많은 재수자들을 내가 만났는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감옥에서, 교도소에서 보는 하늘하고 바깥에 나가서 보는 하늘하고 색깔이 다르대. 우리 남학생들 중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마 아실 거야. 그죠? 부대 안에서 보는 하늘하고 부대 바깥에 나와서 보는 하늘하고 색깔이 달라. 똑같은, 지금 뭐 부대나 여기나 똑같은 기온이야, 기온은. 근데 이상하게 부대는 더 추워, 안에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부대 기온하고 바로 옆에 그 담장 하나 사이로 그 바깥의 기온하고 또 달라. 그게 이제 바로 뭐 때문에 자유가 없다는 거죠.
그 자유가 없는 현상을 한자어로 뭐라 그래? 질곡이라고. 질곡. 질곡. 요거는 꼭 뜻 알아두세요. 시험 문제 잘 나와. 어휘 문제에서. 그리고 한자도 좀 눈여겨보세요. 그래서 타종이 되면서 종소리가 종에 갇혀 있다가 소리가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자유를 얻는 그런 모습을 종에 비유해서 쓴 시가 바로 이 종소리야. 그래서 나는 떠난다. 어디로부터? 종으로부터. 그럼 나는 누구야? 바로 종소리야. 나가 종소리야. 내가 종으로부터 떠난다. 이제 질곡의 세계를 벗어나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디서 청동의 표면에서 종이 청동이잖아. 청동. 그러니까 청동의 표면은 나를 가두고 있는 질곡의 역사가 되죠. 일제히 날아가는 진폭의 새. 나를 뭐에 비유했어? 종소리를 진폭의 새에 비유했어. 다음에 하나의 울음에 비유했어. 또 하나의 소리에 비유했어. 그래서 여기 나오는 진폭의 새, 하나의 울음, 하나의 소리는 다 나의 객관적 상관물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2연 읽어봅니다. 시작. 인종은 끝이 났는가? 청동의 벽에 역사를 가둬놓은 치력의 감방에서 이렇게 나왔죠. 인종. 끊임없이 참고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인종이라고 그러죠. 인종은 끝이 났는가? 청동의 벽은 위에 있는 일련의 청동의 표면과 같은 의미. 다음에 역사를 가두어 놓은 치력의 감방, 바로 종을 의미하고 저기 함축적 의미는 일제강점의 시기를 의미하죠. 우리가 흔히 일제강점기를 꼭 일제치하 36년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36년 아니에요. 35년. 35년도 만으로 따지면 8일이 부족해. 8일이 부족한, 내가 알기로는 한일합방이 1910년 8월 20 며칠 날 됐어.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는데 하여튼 8일이 부족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횟수로 따져가지고 자꾸 우리의 치욕의 역사를 1년 늘려서 36년 얘기를 하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몇 번 KBS에 전화를 해가지고 제발 좀 35년이라고 좀 해라. 35년도 8일이 부족하다 지금. 근데 이 KBS가 말을 안 들어 쳐먹어. 왜 우리는 우리의 치욕, 그게 36년이라고 그 말을 붙여놓은 놈들이 누구냐? 바로 그게 친일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런 식으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아주 작은 부분까지 친일파의 세뇌를 지금까지 당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시면은 꼭 그거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꾸 밑에서부터, 구급 공무원서부터 자꾸 그렇게 해야 돼. 자, 다음에 역사를 가둬 놓은 치력의 감방에서 빠져나왔다는 얘기지. 3년. 나는 바람을 타고, 읽어 시작. 나는 바람을 타고 들에서는 푸름이 된다. 꽃에서는 웃음이 되고 선상에서는 악기가 된다. 그래서 나를 비유한 단어들이 뭐가 있을까? 푸름. 나는 종소리야. 종소리는 청각이야. 근데 시각적으로 비유하고 있죠. 푸름이라고. 그러니까 3년은 전체가 다 공감각적 이미지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웃음이 되고 이건 청각. 다음에 악기도 청각. 다음에 사연. 읽어 시작. 먹구름이 깔리면 하늘의 꼭지에서 터지는 뇌성이 되어 가로의 음향이, 왜 가로를 이렇게 3번이나 반복했을까? 뭔가 시인이 강조하려고 그런 거지.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구름이 깔리면 구름이 2개가 만나. 그러면 어떻게 돼? 번쩍하고 천둥이 쳐. 그래서 천둥이 치면서 천둥 소리가 멀리 가로. 천둥 소리는 청각이지. 그런데 그것이 마치 가로 퍼지는 것처럼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지. 이것도 공감각적인 표현. 그래서 천둥 소리, 바로 이게 뭐야? 해방의 소리, 자유를 향한 소리. 이 소리, 자유를 향한 소리가 사방으로 퍼진다, 이런 의미예요. 가로 3번 반복을 해서 자유가 확산되는 기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번에 나오는 박남수의 종소리라는 작품은 박남수의 주제의식 중에서 자유를 희구하는 해방의 노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해방의 노래를 쓰는데, 일제치하와 관련된 해방의 노래를 쓰는데 이렇게 이미지 시인들은 다른 서정 시인들 또는 민족 저항 시인하고는 조금 표현법이 이렇게 좀 달라. 자, 다음에 여러분들도 공무원증을 받는 그날이 바로 이날이지, 이날. 자, 13번 봅니다. 다음 시에 나타나 있는 시적 화자의 태도. 뭐 묻고 있어? 시적 화자의 태도. 시의 삼총사가 뭐라고?
상황, 정서, 태도가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요. 가장 가까운 것은 자 1년 읽어봅니다. 일단 보니까 작가와 작품명이 게재가 안 돼 있죠, 그죠? 그럼 뭐 작품하고 싸워야지 어떡할 거야? 1년 나무로 시작, 나무로 창을 내겠소. 밭이 한참 가리, 괭이로 파고 호미론 김을 매지요. 2년 구름이 꼬인다 갈리 있어.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랴오. 강냉이가 있걸랑 함께와 자셔도 좋소. 3년 왜 사냐건 웃지요. 김상용의 나무로 창을 내겠소라는 유명한 시예요, 이 작품도. 그때 나무로 창을 내겠소라는 얘기는 우리나라 집들은 대부분 다 남향집이죠, 남향집. 그래서 남쪽으로 창을 내고 뒤쪽에 뒤쪽에는 벽을 쌓고 다음에 배산 임수형, 이게 바로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가옥의 형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밭이 한참 가리, 괭이로 파고 호미론 김을 매지어. 지금 시적화자는 뭐 하고 있어? 귀촌에서 나는 자연인이다가 돼가지고 농사 짓고 있어. 그러니까 자연과 함께하는 시예요. 바로 조선시대에 많이 나왔던 자연 친화적인 그러한 주제의식을 현대시에 계승한 그런 시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2연 구름이 꼬인다 갈리가 있어. 이때 구름은 세속적인 유혹을 의미하죠. 아무리 세속적인 유혹이 있다 그래도 나는 자연을 버리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 새 노래는 공자, 공으로 아름다운 새소리는 여기 있으면 공자로 다 들어. 다음에 강냉이가 있걸랑 함께와 자셔도 좋소. 지금 내가 강냉이를 삶고 있는데 그거 다 익으면 그냥 와서 먹자, 우리 같이. 이런 시골의 뭐랄까 좀 풍족한 그런 인심을 표현합니다. 인심. 이렇게 자연 속에 살면 사람이 너그러워진다. 그래놓고 3년에 보면 너 거기서 왜 사니? 그렇게 힘들게 농촌에서 힘들게 왜 사니?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해? 그냥 웃지요. 뭐 대답할 거리가 하나도 없어. 그냥 내가 좋아서 산다는데 그걸 못하러 대답을 해. 그리고 이런 거 있지요. 연인 사이에 나 사랑해? 응. 왜 사랑해? 대답할 거리가 없어, 남자들이. 그죠? 여자들은 왜 사랑하냐고 자꾸 묻는데 왜 사랑해?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이유가 있는 설명이 있는 거고 이유가 없는 설명도 있어. 그죠? 아니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사랑을 하는 건데 거기다 대고 왜 사랑해라고 물어보면 그거 어떻게 대답을 해? 마찬가지 지금 이것도 나는 근거가 없어. 그냥 자연이 좋아서 여기서 살고 있다. 그냥 웃지요. 이게 무슨 태도? 달관적 태도라고 해요. 달관적 태도. 우리가 이제 삶의 태도를 말할 적에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염세주의가 있고 다음에 낙관주의가 있고. 그때 낙관적 태도, 염세적, 이거는 영어에서도 많이 나온, 영어 단어도 여러분들 구급 공무원 시험에 많이 나와. 낙관주의, optimism, 그다음에 염세주의, pessimism, 이거 많이 나와요. 그때 낙관주의란 말 그대로 낙관, 어떻게? 모든 걸 즐겁게 봐. 긍정적으로 봐. 자기 자신도.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바라볼 때도 긍정적이고 내가 나머지 사물을 바라볼 때도 긍정적이야. 근데 염세는 내가 나를 바라볼 때는 긍정적인데 내가 나머지 걸 바라볼 때는 부정적이야. 그러니까 나는 인정을 해. 근데 다른 사람 인정을 못 해. 다른 걸 인정을 못 해. 두 사람이 사막을 가는데 그 예를 많이 드는데 그러니까 물이 한 반쯤 담긴 병이 발견이 됐어요. 그때 염세주의자는 이렇게 대답을 한대. 반밖에 없네. 이거 갖고 누가 마셔? 근데 낙관주의자는 반씩이나 있네. 이거라도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야. 그리고 나눠 마셔. 똑같이 마시는데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르죠. 근데 달관주의라는 것은 낙관주의를 뛰어넘은 달관주의가 돼. 달관주의는 뭐냐? 그냥 네가 물 다 마셔. 난 물 없어도 돼. 걱정하지 마. 거의 신선 쪽에 가까운. 비관주의는 뭐야? 네가 물 다 마셔. 난 죽을래. 비관주의는 아까 염세주의는 뭐라고 했어? 나는 긍정을 해. 근데 비관주의로 빠지게 되면 나 자신도 부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인생을 비관하면 뭐 한다고 그래? 자살한다고 그러지, 자살. 요게 이제 달관주의고,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달관 그러면 떠올라야 하는 시인이 몇 명이 있어. 첫 번째, 박목월. 따라해, 박목월. 천상병, 김상용. 요런 시인들이에요. 시인들만 알면은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여서 실은. 그래서 선택지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작가와 작품명이 붙어 있죠. 문제 풀으라고.
네, 선생님, 이런 문제를 풀 적에 1, 2, 3, 4번 나와 있는 시를 다 읽고 푸는 건가요? 실력 없으면 읽고 풀어야지. 근데 알고 있는 사람은 읽고 풀 필요가 없죠. 거기 일단 작가와 작품명부터 보니까 바로 뭐가 있어? 천상병이 있죠. 이 천상병의 귀천이라고 하는 시는 17년, 재작년에 무려 3개 직렬에서 한꺼번에 출제가 된, 그러니까 한 해에 3번이 출제가 됐어요. 그 정도로 자주 나왔던 그런 시입니다. 2번, 김소월의 초혼. 이거는 굳이 말한다면 애상적이라고 하죠. 애상적. 슬프다라는 뜻이에요. 슬프다. 누가 죽었어요, 지금. 3번, 신령님의 농무, 민중저항시죠. 민중저항시. 저항시는 대체적으로 현실 비판적인 태도를 갖고 있죠. 다음에 4번, 성북동 비둘기. 김광섭, 그러면 자연보호의 시인이라고 하죠. 자연보호. 그래서 이 김광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더니스트 중에 한 사람인데, 김광섭, 다음에 정한모, 다음에 바다와 나비, 누구야? 김광규, 뭐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문명 비판적인, 원래 모더니즘이 물질 문명을 비판하는 시니까, 그래서 4번은 문명 비판적이다라고 정리가 되죠. 다음에 14번. 허난설원의 봄비라고 하는 작품인데, 작가명과 작품명은 게재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아무튼 간에 밑줄 친 시어에서 외롭고 쓸쓸한 화자의 심정을 나타내기 위해 동원된 뭐요? 객관적 상관물 찾아라. 문제가 쉽지가 않았지요. 문제가 쉽지가 않았죠. 17년도가 재작년, 작년이 문제가 좀 금년에 비해서 조금 어려운 편의 문제였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금년 문제보다는 어려웠던 문제들을 풀어보는 게 공부가 훨씬 많이 돼요. 자, 아무튼 간에 앞에 있는 한자는 보기도 꼴보기도 싫고, 그죠? 읽고 싶지도 않고. 그럼 옆에를 봐, 옆에. 최대한 옆에를 보세요. 봄비 내리니 서쪽 무슨 어둑한데 하고 밑줄친 기억을 보니까 기억 정도는 읽을 수 있어, 한자를, 그죠? 그러니까 이 기억하고 대응하는 우리 한글 찾아. 그러면 뭐요? 봄비가 되지, 봄비. 다음에 한자로 뭐라고 써있고, 다음에 찬바람은 비단 장막으로 스며드네 돼 있어요. 비단 장막. 그때 니은이 나막이야. 나자. 이 나자가 비단 나자. 신라할 때 쓰는 나자. 요 글자 한 글자만 알아도 비단 장막하고 대응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다음에 시름에 겨워 작은 병풍에 기대니 그래놓고 나서 디귿이 풍자가 보이냐. 풍자. 병자는 몰라도 그죠? 풍자는 보이잖아. 이 병풍이에요. 병풍. 한자로. 다음에 담장 위에 살구꽃이 떨어지네 할 적에 리을에 보니까 끄트머리에 첫 번째 글자 행자, 이거는 모른다 쳐. 살구꽃 행자는 모른다 치고 꽃화자하고 떨어질 낙자 정도는 알죠, 그죠? 이렇게 대응을 시키세요. 그래놓고 밑줄을 어디다 쳐놔? 번역본에다 쳐놔. 한글 번역본에다가. 그래놓고 한글만 가지고, 번역본만 가지고 문제를 푸세요. 한자 갖고 풀지 말고. 정답은 살구꽃이 떨어지나 할 때 살구꽃이 정답입니다. 떨어진다는 것은 하강 이미지를 말하는 거고, 또 꽃이 진다는 것은 생명이 진다. 꽃은 생명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살구꽃이 진다는 것은 바로 이 필자, 즉 시적 화자의 어떤 젊음이 간다든지, 우리 낙화라는 시 배웠잖아, 이형기에. 또는 이 시적 화자가 생명을 잃는다든지, 이 시를 써놓고 얼마 안 있어서 허난설원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바로 어제 제가 허난설원의 생가에, 강릉에 있는 생가에 다녀왔는데, 마침 허난설원 그러면은 참 대단한 분이에요. 물론 허균의 누이로도 친누이로도 알려져 있지만, 전 세계 역사상, 인류 역사상 여자 중에 한시를 가장 잘 쓴 여자예요. 남자까지 포함하지 말고, 남자까지 포함하면 한시를 잘 쓴 남자야 뭐 당연히 이태백, 중국시니까 한시가, 뭐 중국의 남자 시인들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여자만 가지고 볼 적에는 한시를 가장 잘 쓴 여자는 중국 여자가 아니라 우리 조선의 여인인 허난설원, 초이, 난설원, 허초이. 원래 본명이 초이예요, 초이. 다음에 15번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문을 읽을 적에 보면은요,
봄비는 앞에 기역의 추노 앞에 거하고 대응이 되죠. 잘 보세요. 다음에 비단장막은 제일 뒤에 있는 단어하고 대응이 되죠. 다음에 병풍도 제일 뒤에 있는 단어하고 대응이 되죠. 다음에 행락화도 제일 뒤에 있는 단어하고 대응이 되죠. 이런 생각을 하면 돼. 중국어의 어순은 영어 어순과 똑같아. 주어 다음에 서술어 목적어 어순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말의 목적어나 부사어에 해당하는 말들이 중국어에서는 어디로 가? 다 뒤로 가, 뒤로. 주어의 위치는 똑같아. 한국어나 영어나 중국어나 똑같아. 주어는 다 앞에 있어. 그래서 맞춰볼 적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한시하고 우리 번역본을 맞춰볼 적에 어떻게 맞추냐? 주어가 밑줄 쳐져 있으면 주어를 찾아. 우리 번역본에서도. 다음에 한시에 끄트머리 쪽에 밑줄이 쳐져 있으면 우리말에서 목적어나 부사어 뭐뭐에게 뭐뭐에 이런 게 붙어있는 이런 말들을 찾으세요. 주로 우리말은 목적어나 부사어가 어디 있어? 서술어 앞에 있으니까 문장 가운데 있죠. 이것도 하나의 문장을 보는 법입니다. 15번. 다음 시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문제 물었습니다. 제너머 시작. 제너머 선권농집에 수릭단말 어제 듣고 노은쇼 발로 박차 언친호와 지질 타고 아이야 내 걷는 것이냐 경자수 왔다 하여라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 정철 송강. 왜 싫어해? 이 송강의 작품을 빼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고대 시가에 한 30%가 빠져나가. 그 정도로 작품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또 글은 참 잘 써요. 이 양반이 보면은. 정철 그러면은 뭐 시조로도 유명하지만 가사로도 굉장히 유명하죠. 관동별곡이나 사미인곡이나 송미인곡이나. 자, 제너머 선권농집에 선권농 할 적에 권농은 지방에 아주 낮은 벼슬 이름이야. 그래서 직함이에요, 직함. 그래서 성은 이제 성씨고. 그래서 제너머, 고개 너머에 사는 선권농 집에 술이 익었다는 말을 듣고 이 정철이 술을 또 무지하게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누운 소를 발로 박차서 문제는 이 언치가 뭔지를 몰라. 언치노와 지질 타고. 언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말을 탈 때는 안장을 이렇게 등에 이렇게 씌우고 타죠. 그때 말에 씌우는 안장은 갓받치라고 그래요. 갓받치가 뭐예요? 가죽을 만지는 장인들을 좀 낮추어서 옛날에 갓받치라고 했는데 이 가죽을 만드는 장인들이 그 말 크기를 다 재가지고 가죽으로 뭔가 규모 있게 뭔가 격식에 맞게 그렇게 그러니까 안장을 맞춰서 말을 타고 다닐 정도다. 그럼 조선시대 때 경제력 상위 약 3% 이내야 돼. 10%도 아니라 한 3%. 지금도 말을 소유하고 있다? 엄청나게 정유라 아니면 안 돼요, 그거. 요즘에 또 정유라가 나오더만, 그죠? 안 돼요. 말 한 마리에 지금도 몇 억씩 하잖아, 좋은 말들은. 조선시대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이 안장하고 다르게 언치는 뭐냐면, 말은 그 등이 이렇게 몸폭 패여져 있어서 안장을 놓기가 편하고 사람 타기가 편해. 근데 손은 등이 위로 이렇게 솟아있죠. 거기 또 등뼈가 뾰족해, 손은. 거기에 사람이 이렇게 올라타면요, 엉덩이 아파. 그래가지고, 원래 소는 타는 짐승이 아니지, 농사 짓는 짐승이지. 가끔씩 이제, 걷기 싫을 때 소를 타는데, 그때 이제 소 위에다가 집에서 버리는 이불이나 담요 같은 그거를 이렇게 씌워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규격이 있는 게 아니야. 집에서 그냥 쓰다가 사람이 사용 못하는 그런 담요나 그런 이불 같은 거를 소 등에다가 씌워놓고 거기 올라타는, 그때 소 등 위에다가 씌우는 그 이불이나 담요 따비를 뭐라고 그래? 언치라고 그래, 언치. 그러니까 언치는 집에서 쓰고 있는 허드렛 방석, 허드렛 담요, 허드렛 이불 같은 거를 씌우는 거기 때문에 무슨 규격이 있고 규모가 있고 품격이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죠. 아해야, 감탄사고, 내 권농 곁이냐, 너의 권농이 있느냐, 정좌수 왔다 하여라. 좌수도 역시 벼슬의 이름이야. 그래서 이 시의 특징은 중장까지는 아직 출발을 안 했어, 그죠? 근데 종장에 오면 선권농 집에 도착해 있어. 그래서 중장과 종장 사이에 시간의 비약이 생긴다. 요 시에서 시험 문제 또 이게 잘 나와. 중장과 종장 사이에 시간의 비약이 형성된다는 거.
다음에 16번. 내해 시작. 내해 좋다 하고 남스러운 일 하지 말며 남이 한다 하며 의 아니면 좋지 말리. 우리는 천성을 지켜 삼긴 대로 하리라. 변계량이란 조선시대의 사대부의 시조예요. 굳이 시조는 작가 몰라도 돼요. 자, 내해 좋다 하고 내 것이, 내가 하는 행동이 내 것이 좋다고 해서 남 싫은 짓 하지 말고, 남이 한다고 해서 의로운 일을 아니면 따라가지 마라. 우리는 천성, 하늘이 준 성품을 지켜서, 하늘이 우리에게 선량한 성품을 줬으니까 선량하게 살아가자, 천성을 지키자, 이런 얘기예요. 그때 그거에 해당하는 한자어를 찾아라. 1번 솔성, 성품을 따라간다. 정답. 2번 선교, 착하게 사귄다. 친구들 간에 의롭게 사귄다. 이건 우정에 관한 거고. 3번 준법, 법을 지킨다. 3번 독학, 할 적이 독자는 홀로 독자가 아니죠. 우리가 흔히 독학 그러면 혼자 공부했다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 그때 한자가 달라요. 이때 독학은 학문에 충실한다, 열심히 한다, 이런 뜻이에요. 독하게 한다, 이런 뜻이죠. 공부를. 자, 싫은 사람 또 나오죠. 정철의 속미인곡. 정철의 3대 가사 그러면 관동별곡, 사미인곡, 다음에 사미인곡의 속편인 속미인곡이 있는데 우리 종합반에서는 요런 정도밖에 작품 설명을 못해요. 시간상으로. 단과반에서는 전 작품을 다 해석을 제가 해드립니다. 자, 대가는 읽어봅니다. 시작. 대가는 덕악시 본두도 한되이고 천상 백옥경을 어찌하여 니별하고 해다 저문날에 누를 보라 가시는고. 예, 그 조선시대 가사 중에 유일하게 대화체로 되어 있는 가사가 이 속미인곡이야. 길거리에서 우연히 두 여자가 만납니다. 한 여자를 갑, 한 여자를 을 이렇게 이름을 매기자 얘기예요. 그래서 갑녀, 을녀 이렇게 이름을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한 여자가 만난 다른 여자한테 하는 얘기야. 저가는 대각시, 예, 저기 가는 저 여자분 본득도 내가 어디선가 본 것 같습니다. 천상 백옥경을, 예, 천상 하늘나라의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예, 그러니까 선녀란 얘기지, 선녀. 해다 저문 날에 누구를 보려고 가십니까 할 적에 이때 천상 백옥경은 하늘나라를 의미할 수도 있고 다음에 궁궐, 임금님이 사는 궁궐을 의미할 수도 있죠. 너 임금님과 같이 살았는데 어쩌다가 임금님한테 내쳐져가지고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냐 이렇게 묻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와 시작. 어와 내 여이고 내 사설 들어보고 내 얼굴 이고동이 님계함즉 한가마는 어떤디 날 보시고 내로다 여기실세 나도 님을 믿어 군뜻이 전혀 없이 이래야 교태야 어지라이 굳었던디 반기시는 낯빛이 내와 어디 달하신고. 선생님 너무 빨리 읽으세요. 이 정도는 읽어야 돼. 이 정도 읽으면서 직독직해가 돼야 돼. 그래서 고전문학은 제3외국어라고 불러요. 종합반 시절에는 잘 못 읽어, 처음에는. 근데 단과 수업을 해보잖아. 학생들이 처음에 조금 못 읽어. 그러다 한 작품 넘어가고 두 작품 정도 들어가기 시작하면 잘 읽어. 세 작품 들어가면 나만큼 읽어. 그러니까 많이 읽어봐야 는다는 얘기예요. 자, 봅시다. 어와 너여이고 어와 당신이군요. 내 사설, 나의 사정 얘기 들어보세요. 내 얼굴 이거동이 내 얼굴. 이때 얼굴은 모습이야, 모습. 중세국어에서 얼굴은 사람 모습 전체를 가리킵니다. 내 모습, 내 행동이, 거동이 님 괴함즉, 이 괴다라고 하는 단어는 자주 나오는 단어예요. 고이다에서 시작된 단어. 이 고이다가 요게 의문축약이 돼서 괴다가 된 거예요. 이 고이다가 나중에 꼬이다가 돼. 그러다가 이것이 약간 그 낮춘말로 좀 속된 말로 지금 어떻게 변했어? 꼬시다로 변했어. 여자가 남자가 여자가 남자 꼬시는 법으로 남자가 여자를 꼬신다 이런 말 하죠, 그죠? 왜 꼬셔? 좋으니까 꼬시지. 싫으면 꼬시겠어요? 그때 이 고이다는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사랑한다. 특히 남녀가 사랑한다는 뜻을 쓸 때 이 고이다, 괴다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님 괴함즉 한가마는 님을 사랑함직 하지만 어땠디 나를 보시고 누가 님께서 나를 처음 보시고 너로구나. 바로 네가 내 사랑이로구나. 이렇게 처음에 님이 나를 인정을 했어. 나도 님을 믿어. 그래서 나도 님을 믿어서 군뜻, 예. 잡생각, 다른 생각이 없어. 그냥 님만 사랑하고 님에게 충성만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 이래야 할 때 이래, 예. 아양 이런 뜻이 아양.
이래야 교태야 어지러이 굳었던디. 아양도 떨고 교태도 부리면서 어지럽게 굴었던데 반기시는 낯빛이 가면 갈수록 님께서 나를 반겨주는 낯빛이 얼굴빛이 어떻게 돼? 어찌 다르신고 달라져. 처음엔 잘해주죠, 그죠? 그런 거에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와 시작. 어와 허사로다 이님이 어디 갈꼬 결에 내려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어여쁜 그림자에 나 졸철 뿐이로다. 차라리 시어디어 나골이나 대하이시어 님겨신 창 안에 번듯이 비추리라까지. 여기까지가 을려가 하는 말이에요. 어와 허사로다 이님이 어디 간고 요 중간에 님을 만나는 꿈을 꿔요, 을려가. 근데 갑자기 닭이 울어가지고 닭이 막 울어가지고 놀래가지고 꿈을 깨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치킨 됐대. 님하고 참 좋은 시간 보내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그냥 닭새끼가 막 울어버리니까 그 소리에 놀래가지고 깨버렸으니 꿈에서라도 님을 보고 싶은데 못 보게 했으니까 그죠? 그런 내용이 나오고 어와 허사로다 이어지는 내용이. 헛일이야 꿈은. 이님이 어디 간고 결에 잠결에 일어나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어여쁘다란 말은 불쌍하다 가련하다 15세기 국어. 중세국어로 그림자. 그림재라고 돼 있죠. 그림자 플러스 주격조사 이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국어 시절에는 주격조사는 이밖에 없었어요. 이. 단과 3개월째. 단과 3권에 저기 고전 문법 배울 때 배워요. 자세하게. 날 조출 뿐이로다. 나를 따라올 뿐이다. 누구 그림자가? 내 그림자가. 내 그림자가 날 따라오지 뭐 남의 그림자가 날 따라오. 귀신이야? 남의 그림자가 날 따라오게? 차라리 쉬어디어 쉬다. 지금도 쓰죠. 쉬다. 밥이 쉬었어. 먹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쉬다. 죽다란 뜻이에요. 죽다. 밥이 죽었어요. 밥이 생명력이 떨어졌어요. 차라리 죽어서 나궐. 떨어지는 달이 아니라 달빛. 떨어지는 건 달빛이지. 달빛이나 돼서 님 계신 창 안에 번듯이 반듯하게 또는 환하게 이런 뜻이에요. 해석이 잘못됐죠? 반듯하게 또는 환하게 비치고 싶다라고 했더니 감녀가 각시님 다리약하니와 구준비나 되주셔. 직역을 하면 각시님 달은커녕 이렇게 해석이 돼. 직역을 하면 구준비나 마치 무슨 놀리는 것처럼. 놀리는 게 아니라 이 말은 격려를 해주는 말이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각시님 달은 되지 말고 달빛은 되지 말고 차라리 구준비나 되십시오. 왜? 비가 되면 님의 옷이나 님의 피부에 묻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님한테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잖아.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정답은 4번이죠. 이거는 이제 뭐 그 고전문학에서 고어의 뜻을 묻는 문제. 다음에 18번. 먹이입 시작. 먹이입 지고야 알겠도다 가을인 줄을 새우 청강 서늘없다 밤기운이야 천리의 님 이별. 이거네 이거. 여기서 다 끝나네. 얘기는 천리의 님을 이별하고 잠 못 들어 하느라 항상 시조를 볼 때는 초장의 시적 상황이 나타나고 그러면 시적 상황이 나타나면 정서는 우리가 찾으면 되고 그죠? 시적 태도는 주로 종장에 나타나는데 이런 시처럼 예외적으로 드물게 종장의 모든 게 싹 나타나는 시들이 있어. 종장을 유심히 잘 보세요. 바쁠 때 시조를 읽을 때는요. 바쁠 때는 종장만 봐도 어지간히 보여. 그래서 딴 거 볼 필요 하나도 없어. 천리의 님을 이별한 상황이야. 그러니까 님이 천리에 떨어져 있어. 역시 작가는 내가 싫어하는 송강 정철. 미쳐요 아주. 우리 공무원 시험에 시조나 가사문학 거의 절반이 송강 작품이야. 송강만 없었더라도 여러분들이 고생을 좀 덜 하는 건데. 잠 못 들어 하느라. 먹이입 할 때 먹이가 뭘까? 동백나무. 동백이 아니라 동백은 꽃이지. 오동나무. 오동나무 잎이 넓지요. 이렇게 크지요. 거기에 비가 떨어지면 툭툭툭툭툭 소리가 들려. 그 소리가 님과 이별한 사람 귀에는 어떻게 들릴까? 처량하게 들리겠지. 그래서 먹이입 지고야 알겠도다 가을인 줄을 도치법을 쓰고 있죠. 새우 청강 가랑비가 내린다. 새우 가랑비. 가랑비가 내리는 청강 서늘한 강에. 밤 기운이 서늘하다. 이것도 도치법 쓰고 있죠. 밤 기운이 서늘하다. 지금 누구 마음이 서늘해? 내 마음이 서늘해. 감정이입이 된 거예요. 밤 기운이 지금. 밤 기운 역시 객관적 상관문이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정서나 태도를 묻는 문제지, 정확하게. 이렇게 상황, 정서, 태도 묻는 문제가 시는 무조건 가장 많이 나와. 그래서 시의 삼총사가 뭐라고? 그거요. 현대시든 고대시든. 여러분들 현대시하고 고대시를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시는 정서를 노래하는 거야. 감정을 단지 이제 고대 시가는 뭐예요? 장르가 좀 있어가지고 시조냐 가사냐 향가냐 고려 소교냐 요 차이뿐이지 다 뭐야? 그게 그 시대를 대표하던 시야 시. 자 19번에서 20번까지 예. 작가와 제목이 나와 있죠. 이황의 도산 12곡. 이황이 시를 써서 이황이 뭐한 사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조선을 대표하는 최고의 성리학자. 조선시대 최고의 성리학자들을 있는 대로 한번 대봐. 최고 퇴계 이황, 그 다음에 율곡 이희, 다음에 화담 서경덕, 다음에 우리 충청도가 낳은 우암 송시열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죠? 이런 사람들은 학자야, 학자. 평생 동안 뭐만 한 사람? 공부만 한 사람. 저를 대학원에서 지도하셨던 교수님이 제 아파트 앞동에 사세요. 지금 연세가 85세가 넘어가셨는데 지금도 공부하시고 지금도 논문을 쓰시고 계세요. 몇 년 전에 혼자 되셨어. 사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밥 해줄 사람이 없어. 자식들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다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 그냥 그거 보면 좀 처량하긴 해, 교수님이. 그래서 가끔씩 내가 이제 반찬 같은 거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교수님 이렇게 갖다 드리고 하거든. 그때마다 문을 따주시는데 책을 들고 문을 따. 문을 따주는데 책을 보면서 문을 따요. 내가 그래서 선생님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혹시 나쁜 사람이 초인종 누르고 하면은 확인도 안 하고 책만 보면서 나와가지고 확인도 안 하고 문 열면 노인네 혼자 있으면 그 사고 나지 않냐고 해도 말을 안 들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평생 동안 공부보다 더 재밌는 게 있었으면 내가 그거 했을 것이다라고. 걔네가 그랬어. 선생님 공부보다 재미난 거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분이 70 고2 때 70 먹었을 때 내가 뭘 알려줬냐면 선생님 지금까지 써놓은 논문 굉장히 유명한 분의 국어학계에서 그 논문을 선생님이 컴퓨터로 좀 이렇게 입력을 해놓으시면 나중에 좋은 자료가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다 손으로 다 썼던 거야. 옛날 분이라. 그래서 그 재밌어요 하고 이제 컴퓨터를 알려드렸지, 한글을. 그랬더니 한 몇 개월을 그것만 하시더라고. 그러더니 나한테 그러시더라고. 야 이거 되게 재밌다. 그러더니 한 몇 년 사이에 본인이 썼던 책이나 본인이 썼던 그 논문들을 다 한글로 치면서 이제 다시 본 거야. 젊은 시절에 썼던 논문들을. 다시 보니까 뭔가 또 잘못된 게 보이잖아. 그죠? 그걸 다시 다 고쳐가지고 다시 책을 편찬하는, 참 정말 내가 보기에도 미쳤어. 공부가 그렇게 좋은가? 그게 학자야. 그러면 학자들이 시를 쓰면 무슨 주제로 시를 쓸까? 그쵸. 제일 듣기 싫은 소리.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러니까 이황의 도산 12곡, 퇴계 이황의 도산 12곡, 율곡 이의 고산 9곡가라고 한 유명한 연시조가 있어. 시험 문제 잘 나와. 이 두 개 작품이 도산 12곡, 딸의 도산 12곡, 고산 9곡가.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의가 쓴 건데,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의는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퇴계 이황이 율곡 이의보다 약 50세 이상 좀 많았어요. 심지어는 퇴계 이황이 어린 율곡 이의의 실력을 알아보고 편지까지 써가지고 율곡 이의한테 전달을 해서 너 자꾸 이 율곡 이의는 우리나라의 장원급제를 7번 한 사람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딱 한 번만 관직을 하고 안 했어. 퇴계 이황 입장에서 본다면 저런 놈이 관직에 나가서 나라를 다스리면 참 잘 다스릴 텐데 아깝거든. 그래가지고 퇴계 이황이 이 율곡이 3번째인가 4번째 장원급제를 하고도 벼슬이 안 나가니까 편지를 했어요. 선생도 한참 선생이지, 50살 차이가 난 할아버지 뻘이지. 해가지고 너 제발 좀 관직에 나가서 우리나라 좀 이것 좀 바꿔놔라. 우리나라에 곧 앞으로 이상한 일이 좀 터질 것 같다. 그게 임진왜란이야. 그러니까 퇴계 이황도 그거를 예상을 했어요. 근데 율곡 이의도 그거를 예상을 했어, 실은. 그런데 율곡 이의는 결국 퇴계 이황의 말을 안 듣지요. 그리고 그러니까 퇴계 이황이 갔던 길을 간 거야, 이 율곡 이의도. 그러면 본인이 하지 왜? 그 똑똑한 본인은 시골에 숨어가지고 후학들 양성해가면서 공부만 해놓고 왜 율곡 이의한테만 가서 벼슬을 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정치하기가 싫었던 분들이죠. 그냥 조용하게 공부만 했던 분들이에요. 당시에 시작. 당시에 여덩기를 몇 해를 발여두고 어디가 다니다가 이제야 돌아온 거. 이제야 돌아오나니 년디만 마로리. 예. 퇴계 이황 선생은 제가 직업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대한민국 제1호
뭡니까? 입시 사설학원 원장 겸 강사야. 제1호. 이분의 그 대표적인 그 서원이 입시 사설학원이잖아. 결국에는 사설 입시학원. 서원은 기숙학원이에요. 그 안동 위에 태백, 안동과 태백 사이에 그게 무슨 서원이지? 도산서원. 네. 거기에 제가 1년에 한 번씩은 안 가고 2년에 한 번씩은 꼭 가요. 요맘때, 늦가을에. 가서 아침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거기서 도시락 싸갖고 가서 거기서 도시락도 먹고 하루 종일 있다가 와. 퇴계 이황의 정신을 좀 기리면서, 그 서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어떤 한 학생이, 짠 거야. 저 소원을 도망친 거야. 근데 한동안 안 와. 몇 년을 안 와. 그 도산서원에 가면 조그만 박물관이 있는데 그 박물관에 가면 그 당시에 그 수강생들, 학생들이 냈던 수강료 대장이 있어요. 쌀 몇 섬, 콩 몇 말, 이런 식으로. 옛날엔 돈이 아니라 곡식으로 냈으니까. 그러다가 한 몇 년 만에 그 제자가 다시 돌아왔어, 서원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해요. 당시에 려던 길을, 당시에 가던 길, 즉 공부의 길. 몇 해를 버려두고 어디 가서 다니다가 이제야 돌아왔니? 이제라도 돌아왔으니까 년디 마음, 잡생각하지 말고 뭐 해라? 공부만 하자. 참 인자한 선생님. 나 같으면 아마 한 대 폈을 거예요. 그래서 려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 려다. 나중에 이제 요게 두음법칙이 생겨가지고 여다가 돼. 다음에 이 려다는 내다라고도 써요. 내다. 또 두음법칙 걸어서 나중에 예다가 돼. 다 같은 말. 가다. 쉽게 말하면 길을 가다 할 때. 다음에 조금 더 확대된 의미로 인생을 살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었어요. 이게 17년도 지방직 7급 문제야. 근데 어려운 문제 아니었었어요. 청사는 시작. 청사는 어때야야 만고에 푸르며 유수는 어때야야 주야에 그띠 아니난고. 우리도 그치지 마라 만고상청오리라. 청산 푸른 산은 어찌하여 만고 아주 오랜 시간, 영원한 시간 푸르며 유수는 어찌하여 흘러가는 물은 어찌하여 주야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는가. 즉 청산과 유수는 변함이 없다요. 변함이 없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참 너무 변화무쌍하다 이런 얘기죠. 우리도 그치지 마라. 우리도 청산과 유수를 배워서 그치지 말고 멈추지 말고 뭐 하자? 공부하자는 뜻이에요. 만고상청, 만고상천. 아주 오랜 동안 상청, 항상 청, 푸르자. 푸를 청자는 푸르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 안에 내포되고 있는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 지도 교수께서 저한테 호를 하나, 나중에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저는 공부 체질이 아닌가 봐요, 교수님. 그래서 박사과정까지 끝내놓고 박사학위 논문을 쓰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그거 하려면 몇 년을 고생해가지고 이제 논문을 써야 되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하기 싫어. 그냥 나도 애들 가르치고 그냥 노는 게 좋아. 그래가지고 나는 중도에 포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게 아까워서 교수님께서는 내가 이제 그 교수님 마지막 제자였었어. 마지막 제자가 좀 대학 교수가 되는 걸 좀 보고 싶었는데 그게 좀 아까워가지고 저한테 이제 호를 하나 줘준 게 바로 풀을 청자, 길을 목자. 목사할 때 쓰는 목자, 길을 목자. 그래서 풀을 청자, 변함없이 길을 목 제자들을 양성해라, 길러라. 그래서 제 호가 청목이라는 호를 갖게 됐어요. 왜 옛날에 유명한 분들은 난 유명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호를 받아서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어. 자, 다음에 19번 정답은 4번이고, 다음에 20번. 위의 시조를 읽고 쓴 감상으로 이렇게 감상 이렇게 나오잖아, 문제에서. 그러면 뭐 묻는 문제냐? 태도 묻는 문제예요, 태도. 별다른 거 묻는 문제 아니라, 여러분 문제가 나왔을 때 도대체 이거 뭘 묻는 문제인지 모르겠어. 시에서. 그러면 세 개 중에 하나야, 항상. 상황, 정서, 태도. 3개 중에 하나. 자, 기억 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거리 찾으면요, 공부 안 해요. 이 공부는 한 군데 앉아가지고 꾸준히 자리를 지켜야 돼. 정답, 기억. 바로. 니은, 자연을 경시하고 개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현대인들은 자연을 섬세히 관찰하며 그 속에서 교훈을 이끌어내는, 거기 청사는 어때야야 요 시조가 그렇지요.
다음에 자신의 과거를 성찰하며 요게 바로 앞에 당시의 여던기를 다음에 나도 화자처럼 이전까지 삶을 반성하여 앞으로 한눈파지 않고 거기에 당시의 여던기를 이렇게 되는 적용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공부하는 사람은 너무 진보적이면 공부를 못해. 그러니까 대학 교수들이요 되게 보수적이에요. 물론 법조계도 그렇고 의학계도 그렇고 하여튼 그쪽 다 공부하는 사람들 아니야. 따지고 보면 책 읽는 사람들. 그 판사들이 1년에 읽는 그 여러 가지 판결 자료들 이게 보통 판사 한 사람당 3만 페이지가 넘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느 정도 책을 읽냐면 그 사람들은 그 손가락에 종이 남기는 그 골무 같은 걸 끼고 다닐 정도로 항상 뭘 읽어야 되기 때문에. 자, 21번 봅니다. 상황 및 정서 나왔네. 상황 및 정서. 그럼 뭐부터 체크해? 상황부터 체크해. 정서 체크하려고 하지 말고 상황부터 체크하세요. 상황. 자, 여기 나오는 작품이 바로 우리가 조금 아까 배웠던 속미인곡의 원작인 사미인곡입니다. 사미인곡. 정철의 사미인곡.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루도 12때 한 달도 30날 적은 덧 생각 마라. 이 시름 니자니 마음에 맺혀 있어 골수에 깨쳤으니 편적이 여리오나 이병을 어찌하리오까지 봅시다. 하루도 12때 옛날에는 자축이며 진사오익에서 하루가 12때였었지. 12시각. 한 달도 30날 적은 덧 잠깐만이라도 생각하지 말자. 누구를? 님을. 이 시름 니자니 마음에 맺혀 있어 골수에 깨쳤으니 골수까지 파고들어서 뭐가? 병이. 무슨 병이? 상사병. 상사병은 치료가 가능한 병이에요. 방법은 그 대상이 와야 돼. 그 이외에 방법이 없어. 편작은 중국 신화 시대 때 나오는 중국의 전설적인 의사야, 의원. 이 사람은 못 고치는 병이 없었대. 그래서 편작이 열이 와도 이 병을 내 이 상사병, 님을 향한 이 상사병을 어찌 고치겠는가? 어와 읽습니다. 시작. 어와 내 병이야 이님의 탓이로다. 차라리 죽어서 범납이 되오리라. 꽃나무 가지마다 간대족족 앉아 있다가 향 묻은 날개로 님의 옷에 앉으리라. 이미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내님 조추려 하노라. 약간 현대문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이거 지금 원문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아래야도 한 글자도 안 보이죠. 약간 현대문으로 바꿔놓은 거야. 어와 내 병이야 이 님의 탓이로다. 내 병은 누구의 탓이야? 님의 탓이야. 차라리 내가 죽어서 범나비 무슨 나비? 아싸 호랑나비. 범이 뭐야? 호랑이. 호랑나비가 되겠다. 꽃나무 가지마다 간대족족 앉아 있다가 향 묻은 날개로 꽃에 향이 있지요. 이 향이 바로 나의 님에 대한 사랑을 의미해. 나의 님에 대한 사랑. 님의 옷에 앉아서 그 향을 님에게 옮겨주겠다. 내 사랑을 좀 드리고 싶다. 죽어서까지도. 그때 님은 그 범나비가 나인 줄 모르겠지만 나는 그래도 영원히 죽어서까지 님을 따르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네, 삼위인곡.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에요? 삼위인곡과 속미인곡 다 님과 이별한 상황이지. 그리고 무슨 정서, 무슨 태도, 그래도 끝까지 님을 사랑하겠다. 이거야 결국에는 얘기는. 그래서 삼위인곡, 속미인곡을 모르는 공시생은 있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이 작품을 만난다면 굳이 읽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시험 보기 전에 이미 다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 뭐 공부 안 해도 되겠네. 아니 공부를 안 하고는 안 되지. 공부를 해놔야 시험장에 가서 지문을 안 읽어도 눈에 들어오지 그게 다. 자 1번서부터 나오는 시조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조들입니다. 1번 읽어봅니다. 시작. 서방님 병 들여두고 쓸 것 없어 종로 저자의 다리 팔아 배 사고 감 사고 유자 사고 석류 샀다. 아차차 잊었구나. 오화당을 잊어버렸구나. 수박에 숯 꽂아 놓고 한숨 겨워하느라 서방님이 병이 들었어. 아퍼. 그래서 서방님 병에 쓸 게 없어. 즉 약이 없어. 그래서 종로 저자는 시장이죠. 종로 시장에 가서 다래를 팔고 내가 농사진 다래를 팔고 배도 사고 감도 사고 유자도 사고 석류도 샀대요. 다래를 무지하게 많이 판 모양이야. 그런데 아차차차 잊었구나. 오화당이 뭐야? 설탕. 지금으로 말하면 설탕이에요. 설탕을 잊었구나. 뭐 먹으려고 했는데 설탕까지 나올까? 이거예요. 수박에 숯 꽂아놓고 할 때 숯은 숟가락.
수박 화채를 만들어 먹으려고 그랬어. 수박 화채는 여름에 좀 시원하고 달게 먹지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요, 수박 화채에 배도 넣고, 감도 넣고, 석류도 넣고, 유자도 넣고, 어우, 되게 화려하게 먹었네, 그지? 아무튼, 한숨 개워 하느라 가장 중요한, 설탕을 빼먹었어. 그러니까 중년 여성의 그 건망증을 좀 이렇게 해학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지금 병이 나가지고 죽을 동 살동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학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사설 시조. 이연 갓나이들이 시작. 갓나이들이 여러 층이 오매 송골매도 같고 줄에 앉은 제비도 같고 백화원리에 두루미도 같고 녹수파란의 비오리도 같고 따에 퍽 앉은 소리개도 같고 썩은 등걸의 부엉이도 같대. 그려도 다 각각 님의 사랑이니 개일색인가 하노라. 갓나희. 지금도 쓰는 말이에요, 이게. 이때는 그냥 평범하게 여자란 뜻이에요, 여자. 여자. 지금 이 갓나이가 가시네 라고 이제 경상도에 쓰고, 또 그 평안도 쪽에서는 이 갓나이가 갓나 이렇게 바뀌었어.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가가지고는 남녀 차별 없이 그냥 다른 사람을 좀 속되게 이럴 때 갓나, 새끼 뭐 이렇게 북한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죠? 거기로 이제 그래서 하여튼 여자들이 여러 종류가 있다. 이 작품이 나올까 모르겠어요. 시험 문제 이제. 17년도에 나왔었는데 이게 17년도 지방직 7급 문제인데 이 작품이 잘못 나오면요. 잘못 출제가 되게 되면 이게 여성 비하가 될 것 같아가지고 좀 내기가 조금은 조심스러운 작품 중에 하나예요. 근데 뭐 꼭 여자만 그렇습니까? 남자도 그렇지. 남자도 여러 종류지 뭐 종류가. 사람은 다 여러 종류예요. 송골매 같이 무서운 여자도 있어. 저도 저희 와이프가 이제 슬슬 송골매 같아 보여요. 이제 나이 먹으니까 좀 무서워져. 다음에 줄에 앉은 제비. 제비는 흔히 왜 이렇게 몸매가 좋은 여자를 말할 때 흔히 제비같이 빠졌다, 뭐 이렇게 잘 빠졌다, 이렇게 그 말도 좀 조심스러운 말이죠. 지금은. 다음에 백화원리의 두루미. 예. 100가지 꽃,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는 그 꽃밭에 마치 고고한 두루미. 학은 고고함을 상징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고고한 여성의 상징 그림은 바로 5만 원권에 있는 신사임당 정도 되는 그런 분들을 의미하겠죠. 다음에 녹수파란의 비오리, 녹수파란 푸른 물결에 여러분들 강에 가면 왜 하얀색 새 목 길고 이렇게 하얗게 생긴 그 뭐라고 그래, 그거를 우리가 흔히 백조는 아니고 두루미도 아니고, 그죠? 그걸 뭐라고 하는데, 그게 그 새,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녹수파란의 비오리. 참 이뻐요, 이 새도. 다음에, 따에 퍽 앉은 솔개. 솔개는 매죠, 매. 땅에 푹 주저앉은 솔개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옛날 양반 여자들 중에 그냥 앉아가지고, 아주 무섭게 하인들한테 뭐 이렇게 시키는, 뭐만, 자기 손으로 안 해, 뭐를. 그런 여자를 비유한 거 얘기 지금. 썩은 등걸에 부엉이는 밤에 눈이 좋아요. 그래서 부엉이 같은 여자를 혹시 아내로 두게 되면요, 절대 바람 피면 안 돼요. 다 걸려 이거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여자들의 종류를 좀 해학적으로 비유를 한 시인데, 이게 잘못 해석을 하면 이렇게 여성을 비하하는 그런 쪽으로 이 해석이 돼가지고 좀 출제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거 내가 쓴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옛날 어른들이 쓴 거요. 괜히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예, 그래도 다 각각 님의 사랑이, 그래도 다 각각 어떤 한 남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 개 일색인가 하느라. 개 모두 개자예요. 모두가 종류는 다 달라도 모든 여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색, 여기서 점수를 좀 땄어요. 다 아름답다. 다 이쁘다. 그래서 중장까지만 보면은 조금 기분 나빠, 여자들이. 근데 종장 가면 그런 대로 좀 회복을 좀 하고 있어요. 자, 3번 공명도 시작. 공명도 날거리고 보기도 날거리니 청풍명을 외에 어떤 것이 있사올꼬. 단표노왕의 허튼 해음 아니하네. 아모타 백년행락이 이만한들 어때하리. 몇 행? 지금까지는 3행만 나왔잖아. 계속 1번, 2번, 그죠? 3행 나오면 시조야. 근데 시조가 4행 이상으로 행수가 늘어나면 그게 가사야. 그게 가사.
그래서 가사는 사행짜리 가사는 없어요. 적어도 최소 아무리 가사가 짧아도 20행 이상은 다 돼. 우리나라 가사들은. 그러니까 시조를 아무튼 쉽게 4행 이상으로 써놓으면 그게 가사야. 3행으로 써놓으면 그게 시조야. 그래서 옛날에 시조를 단가라고 불렀어. 단가. 짧은 노래. 가사는 장가. 긴 노래 이렇게 불렀어요. 요게 바로 현재 발견된 가사 중엔 가장 첫 번째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 정극인의 상춘곡이라고 하는 가사죠. 공명도 날 꺼리고 부귀도 날 꺼리니 부귀 공명이 나를 꺼려. 내가 부귀 공명을 꺼려. 내가 부귀 공명을 꾸리는데 마치 부귀 공명이 나를 꺼리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죠. 이게 주객전도의 표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표현 방법을 묻는 문제가 나오면 뭐뭐 생각하라고 해서 역설 반어법, 공감각적 이미지, 다음에 비유의 방법. 이게 비유의 한 방법이에요. 아주 유명한 방법이에요. 비유의 한 방법 중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뭐예요? 주객전도. 의 표현. 청풍명월 외에 청풍명월은 자연을 청풍명월의 고장이 어디야? 우리 충북이죠, 충북. 청풍명월은 자연을 상징하는 단어죠. 자연 외에 어떤 것이 있사옵고 단표 누항, 단표 표주박 하나. 그 표주박에 뭘 담아놔? 물을 담아놔, 물. 표주박 하나에 물 하나 담겨져 있어. 그러니까 물이 담겨 있는 표주박 한 개. 다음에 누항, 누추한 거리. 영어로 할렘 스트리트, 슬럼 스트리트, 슬럼가, 누항, 그러니까 빈민가 이런 뜻이 빈민가. 그래서 이 단표 누항, 이 한자성어는 뭐를 의미하는? 안빈 낙도를 의미하는 한자성어로 많이 쓰여요. 허튼 해음, 허튼 생각, 즉 속세에 대한 생각. 아니하네, 아모타는 시조도 맨 마지막 행에 주로 이렇게 아해야 이런 식으로 감탄사가 붙듯이 여기 낙구라고 하지, 낙구 맨 마지막 행을 가사도 맨 마지막 행에 이게 마지막 끝난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감탄사가 붙어요. 그래서 감탄사입니다. 백년 행락. 백년은 일생, 한 사람의 일생을 말하고 행락, 즐거운 생활이 이만한들 어떠하리.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게 좋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다음에 4번 봅니다. 내 님을 그리워하여 시작. 내 님을 그리워하여 울고 있나니 산접동세난 비슷하여이다. 아니시며 거칠은 것을 아오 잔을 효성이 아르시리다. 이거는 고려가요로서 고려가요 중에 유일하게 작가가 밝혀져 있는 고려가요 정서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정과정. 작가 이름은 정서, 제목은 정과정. 요것도 약간 현대문으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내가 님을 그리워해서 울고 다니니 산에 사는 접동새와 내가 비슷합니다 그랬으니까 산 접동새는 나의 객관적 상관물이 되겠죠. 아니시며, 내가 아니며, 내가 죄인이 아니며 거칠으신 것을, 즉 거짓인 것을, 내가 죄인이라고 누가 모함한 것이 거짓이야. 그것을 감탄사죠. 잔월 효성, 남아있는 달과 효성, 새벽 별이 안다. 천지신명이 다 알고 있습니다. 나를 좀 구제해 주십시오. 이것도 전문은 아닙니다. 문학, 특히 고전문학, 작품들 전문을 다 좀 배우고 싶다 그러시면, 단과를 들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소설. 22번.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소설에서 문제를 낼 적에 설명 이런 단어가 붙으면 대부분이 서술 방식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점, 말하기, 보여주기 이런 거 따지라는 얘기예요. 자, 소설 지문이 좀 길지요. 아무래도 시보다는. 그때 어떡하냐. 지금 22번 정도의 지문이 나오면은 한 두세 줄 정도 읽으면서 어떤 상황인가 상황부터 파악을 해 일단. 자, 무진의 명산물이 없는 무진기행 제목까지 작가 제목 다 나와 있는데 작가 제목부터 봐야지. 일단 김승옥의 무진기행 이거 모르면 공시 못 봐. 이 작품 모르는 사람은 공시 볼 자격이 없어. 그런 정도로 유명한 작품. 김승옥 그건 무진기행. 다음에 1964년 서울 겨울 서울 1964년 겨울 이런 작품을 썼던 작가지요.
무진의 명상물이 없는 게 아니라 나는 나 나왔으니까 1인칭 시점이네.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것은 뭐다? 안개. 안개. 이 무자가 안개 무자. 진짜가 빽빽할 진짜예요.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면 밤사이에 진주해온 적군들처럼 안개가 무진을 삥 둘러싸고 있는 것이었다. 무진기행이란 작품을 아는 학생이라면 굳이 뭐 읽을 필요 없어요. 작품 바로 그냥 선택지 들어가도 돼요. 근데 당연히 알아야 되는 작품이니까. 자, 1번 봅니다. 소재의 의미를 비유적 표현을 통해 드러낸다. 어디 나와서? 우리가 안 읽었어 아직까지. 중간쯤 보면 안개는 마치 이승에 한이 있어서 매일 밤 찾아오는 여귀, 여자 귀신이 뿜어내는 입김과 같았다라고 직유법을 쓰고 있죠. 다음에 2번. 무진이란 지역의 특징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처음에 안개. 다음에 3번. 나의 시선으로 나왔잖아. 1인칭. 그죠? 4번.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사건을 이거 문제예요. 객관적으로 전달한다면 무슨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이어야 되는데 지금 1인칭 시점이잖아. 나가 나왔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서술 방식 그러면 내가 말했던 대로 못 따지면 돼. 시점, 말하기, 보여주기 이것만 따져도 거의 문제 풀린다고 이렇게. 이것도 17년도 문제입니다. 다음에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기출문제 보시려면 어디 들어가라고? 공기출. 네, 거기 들어가면 올해 거 당연히 있고, 다음에 작년, 재작년 하여튼, 연도수만 이렇게 집어넣고, 과목 국어 집어넣으면 쭉 나와요, 이렇게.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기출문제는. 23번 봅니다. 거기 보니까 조세희의 난소공. 이것도 읽어야 되는 작품이야. 이것도 모르면 안 되는 작품 중에 하나죠. 자, 지금 문제를 보니까, 밑줄 쳐놓고 그 문장의 문맥적 의미를 묻는 문장이. 이런 문제는 읽으면서 풀어야 돼. 읽으면서. 앞뒤 문맥을 잘 봐야 돼.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아버지는 난쟁이였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옳았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는 얘기죠.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 어머니, 영호, 그리고 영희, 그리고 나를 포함한 5 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해서 이 조세희나 또는 이 김승옥 씨, 이 소설가들은 시인으로 본다면 이 사람들이 바로 모더니스트야. 현대 물질 문명을 주로 비판하는, 특히 조세희는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중요한 것만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5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소설에서도 이 역적관계 연계로 붙어있는 문장이 몹시 중요합니다. 그 밑에 니은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 같았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졌대요. 이길 수가 없지요. 그러다가 이제 옆으로 넘어와서 디귿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말이 없었다.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가 그림자는 대부분 부정적 이미지야. 시멘트 담에서 꺾어지며 좁은 마당을 덮었다. 이건 뭐예요? 물질 문명이 바로 우리 인간의 순수함을 지배하는, 이제 그 없애는 그런 상황을 형상화시킨 거죠, 지금. 그리고 리을에 가서 보니까 행복동 주민들이 잔뜩 몰려들어 자기의 의견들을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그래놓고 밑에 보니까 쓸데없는 것이었다. 이 소설에서요, 중요한 문장들은, 의미상 중요한 문장들 짧아. 주로 소설을 보면은 발단이나 전개 부위 문장들은 길어. 그러다가 위기 절정부 올라가기 시작하면 문장들이 짧아져요. 왜? 문장이 짧아져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긴장감을 느끼게 하거든. 문장이 길면 읽다가 보면 읽는 사람도 지쳐, 그죠? 그럼 긴장미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소설에서 소설 읽을 때 중요한 문장을 찾는 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짧은 문장을 잘 봐, 짧은 문장. 지금 여기 보세요. 쓸데없는 짓이었다. 짧잖아요, 그죠? 딱 2 단어로 돼 있죠. 그 뒤에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지, 그죠? 개선되지가 않아요. 이 소설은 실제는 쉬워. 뭐가 문제야? 시간이 문제야, 시간이. 그래서 작품을 많이 알고 있는 거. 내가 아는 작품이 나와줘야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간 내에. 그래서 중요한 작품들은 읽어두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24번 문제 봅니다. 황석영의 삼포가, 이 작품도 알아야 되는 작품. 황석영의 삼포. 몇 번 나왔나 몰라, 이거 공시에. 무진기행도 그렇고, 난소공도 그렇고, 자주 나오는 작품들이에요, 우리 공시에는.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 이렇게 나왔잖아요. 추론한 내용. 이렇게 나오면은 이 문제는 뭐냐? 작중 상황. 상황을 추리하라는 문제, 상황. 상황 문제요. 문제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요, 어떻게 하냐? 선택지부터 봐. 눈 덮인 길의 고랑 하고 따옴표가 붙어 있지요. 그러면 이 따옴표가 붙어 있는 단어가 어디 있어? 지문에 있다고, 지문에. 그러니까 얘를 밑줄을 쳐. 얘를 밑줄을 쳐. 다음에 등에 업힌 백화는 영다리가 옥자를 떠올리는 계기예요. 옥자 밑줄 쳐놔. 영다리는 대전에서의 옥자를, 옥자 또 나오네. 대전에서의 옥자. 다음에 4번. 백화는 처음에는 영다리의 등에 업히기를 싫어했으나, 그러니까 백화라는 여자가, 뭐 이름을 와서 여자죠, 그죠? 영다리라는 남자 등에 업힌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 안에 보면은. 그런 거 선택지를 기억을 해. 그래 놓고 빠른 속도로 지문을 읽어가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때 보면은 사방이 어두워지자 그들도 얘기를 그쳤다. 그들이라고 나오는 거라서 이 작품은 3인칭으로 가고 있죠. 3인칭. 그리고 등장인물이 둘 이상이 등장을 한다는 얘기에 그들이라고 나왔으니까. 뒤에 쳐졌던 백화가 눈 덮인 길의 고랑에 빠져버렸다. 발이라도 삐었는지 백화는 꼼짝 못하고 주저앉아 신음을 했다. 여기 영다리가 달려들어 싫다고 뿌리치는 백화를 업었대요. 아까 선택지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백화는 영다리의 등에 업히면서 말했다. 무겁지요. 영다리는 대꾸하지 않았다. 백화가 어린애처럼 가벼웠다. 무겁지요라고 말한 것은 업히는 게 그렇게 싫지는 않았다는 의미야. 진짜 싫었다면 절대 안 업히지. 그런데 영다리도 백화가 어린애처럼 가벼웠다는 얘기는 영다리도 백화를 정말 업어주고 싶어서 지금 업는 거예요. 그죠? 나도 예전에 연애할 적에 우리 와이프를 업고 지리산 한 2km를 업고 걸어갔어. 산을. 힘들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참 가볍더라고. 지금 못 업어. 변했어. 그 정답은 3번이죠. 3번 내용은 안 나와요. 작중 상황 추리하라는 문제. 다음에 25번 봅니다. 오정희의 중국인 거리에 자주 나오는 작품은 아니었어요. 이 당시에 이 작품이 처음 나왔어. 이게 17년도 국가직에서 나온 작품인데 이때 이 작품이 우리 공시에서는 처음 나온. 그 수능에선 이미 나왔었어요. 몇 년 전에. 한 3, 4년 전에 출제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항상 3, 4년 전 수능 문제를 좀 눈여겨봐. 그때 수능 기출 문제만 눈여겨보시지 말고 여러분들 EBS-I에 다 가입이 돼 있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그죠? 안 돼 있으면 고등학교 안 나온 사람들이야. 나도 가입이 돼 있는데 뭐. 거기 가셔가지고, 거기 가시면 이제 수능 기출 문제도 찾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수능 모의고사 기출 문제도 찾을 수가 있어. 거기도 마찬가지로 과목, 다음에 연도수 하면 그것만 딱 해당 사항만 나와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작년 거 빼. 작년 거 보지 마. 작년 수능은 실패한 수능, 불수능이라고 하잖아. 작년 거 빼고 재작년 거서부터 한 6년 전 거까지. 그러면은 한 5년치 정도가 되죠. 네. 제가 이제 그래서 단과 시간에 거기에 해당하는 그 문제들 중에 특히 비문학에서 그 중요한 지문이나 중요한 문제들을 제가 이제 프린트를 해서 나눠줘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한번 풀어봐. 집에 가서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그리고 문법 문제도 풀어보세요. 최근에 이 수능이 문법이 굉장히 강해져가지고 문제가 우리 이 공시 문법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렵게 나와요. 예전에 여러분들 학교 다닐 적에는 지금 25세 이상 정도가 되신 분들은 고등학교 때 학원을 가가지고 너 뭐부터 공부하고 싶니? 대부분이 고대시 가요. 고전문학이요. 이렇게 말했어. 근데 요즘 애들은 학원에 오잖아. 너 뭐부터 공부할래? 문법이요. 이렇게 말을 해요. 문법이 45문제 국어 수능 시험 중에 꼭 5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거든 지금. 어렵게 출제가 돼요. 자 봅시다. 오정희의
중국인 거리. 뭐 이 작품을 꼭 읽어야 된다고 나는 말을 못하겠어. 하지만 이제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한 최근 작품 중에 하나예요. 최근 들어서 우리 공시에도 이제 전통적으로 많이 나왔던 작품보다는 새로운 작품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지금 출제를 하고 있는데, 그 작품들이 대체적으로 지금으로부터 3, 4년 전에 나왔던 수능 기출문제, 수능 모의고사 기출문제에서 다뤘던 그런 작품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네. 다음 글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 이렇게 나왔지요. 뭐 묻는 문제야? 작중 상황 묻는 문제야. 작중 상황. 그러니까 소설에서 작중 상황은 비문학에서 뭐와 같아? 정보 파악 문제하고 똑같아. 그런 얘기가 있냐 없냐, 그런 내용이 있냐 없냐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일단은 조금 읽어봐. 일주일에 한 번쯤 돼지고기를 반근 혹은 반의 반근 사러 가는 푸죽간, 지금으로 말하면 정육점이 되겠죠. 어머니는, 어머니란 등장인물이 나오죠. 밑줄 쳐. 빨리빨리 표시해야 돼. 등장인물 나오면 무조건 표시해야 돼. 미리 프로라고 했을 텐데 이제 밑줄 치는 사람들은 뭐야? 밑줄 쳐져 있어야지. 어머니는 돈을 들려보내며 매양 같은 주의를 잊지 않았다. 아직까지 서술자가 안 나와, 그죠? 서술자가 있긴 있어. 그러니까 서술자는 지금 어머니의 심부름을 하는 아이야. 읽어보니까. 적게 주거든 애라고 조금 주느냐고 말해라. 그리고 또 비계는 말고 살로 주세요 해라. 푸죽간에서는 한쪽 볼에 힘껏 쥐어질린 듯 여문 밤톨만한 혹이 달리고 그 혹부리에 상기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끄들리고 있는 듯 길게 뻗친 수염을 기른 호라비 중국인이 고기를 팔았는데, 호라비 중국인의 외양 묘사를 보아하니 이 사람 성격이 별로 안 좋게 생겼어. 이건 무슨 지명수배범 같이 생겼어. 그죠? 조두순처럼 생겼어. 아, 조두순은 엊그저께 사진 봤더니 되게 인자한 아저씨처럼 사진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무슨 그 강력범, 흉악범들 사진 보면은요, 좀 이상하게 좀 흉하게 찍어놓은 사진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그거 잘못된 거야. 흉하게 찍으면 안 돼. 그 사람들 최대한 인자하게 찍어줘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우리랑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 저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구나, 이런 걸 인지할 수가 있지. 흉악범이라고 뭐 머리에다 붙이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 그죠? 요까지 읽으면 대충 이제 상황 나와. 그죠? 그런 다음에 선택지를 보세요. 어머니의 주의에 대한 나의 수용. 어머니가 주의를 준 것까지는 나왔어. 그지? 근데 내가 아직까지 그거를, 나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작품은 1인칭 시점이야. 내가 아직 어머니가 시킨 대로 했냐 안 했냐. 수용, 이게 뭐예요? 어머니가 시킨 대로 했다가 수용이요. 쉽게 말하면. 그건 아직 안 나왔어. 2번, 나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어머니의 태도는 나왔어. 3번, 시간적 배경의 특성과 공간적 배경. 만약에 배경이 나온다면 소설에서 앞에 나와요. 배경은 무조건 앞에 나와. 정해져 있어. 그거는 소설에. 근데 우리가 지금 앞에 읽었어, 뒤에 읽었어? 앞부분 읽고 더더군다나 지금 거의 중간까지 읽어놔서,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무슨 배경이 별로 안 나와. 배경이 별로 안 나와. 끝났어, 이미 얘기는.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배경은 나오면 어디 나온다?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시간적 배경, 뭐 예를 들어서 뭐 한국 전쟁 1950년 이렇게 나온다고 처음에. 그래야 읽는 독자들이 아, 이거 1950년대 얘기는 알고 읽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배경이 뒤에 나와버리면 독자들이 재미가 없어요, 그거 갖고. 그래서 배경이 나오면 주로 앞부분에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앞부분을 읽었잖아. 근데 배경이 안 보이잖아. 그죠? 그럼 그게 답이지. 다음에 4번, 나의 말에 대해 푸죽간의 중국인이 보여주는 정서. 뭐 아직은 안 나왔지요. 읽어보면 나오겠지요, 이제. 자, 그래놓고 애라고 조금 주세요. 이거 누가 한 말이야? 내가 한 말이야. 지금 따옴표가 없어가지고 이 글이, 이 작품이 따옴표가 없으니까 뭐가 대화문이고 뭐가 서술문인지는 잘 모르죠.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대화문을 찾아가면서 읽어라. 라고 엄마가 시킨 대로 했잖아, 지금. 그럼 1번 통과되네, 여기서. 키가 작아 발도듬질로 간신히 진열대에 턱을 올려놓고 돈을 밀어넣는 것과 동시에 나는 총알처럼 내뱉었다. 사전 제압을 하는 거야, 이 꼬맹이가. 고기를 자르기 위해 벽에 매단 가죽끈에 칼을 문질러 나를 세우던 중국인은, 야, 이 모습을 보면 좀 무서울 것 같아. 그죠? 이게 범죄형으로 생긴 사람이 그 칼을 막 갈아가지고 다 칼을 딱 이렇게 하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앞에 서 있으면.
제가 잘 가는 시장에 제 단골 정육점이 있는데 거기 다 근무하는 분들이 다 30대, 40대 남자분들인데 어쩜 그렇게 세 명이 다 이렇게 미남일까? 다 잘생겼어. 이렇게 이쁘게. 꽃미남처럼. 근데 내가 그래서 아니 당신들 왜 여와 장사를 해? 텔레비로 가지. 그런 사람들이 칼 갈고 있으면 그래도 볼만한데 흉측한 사람이 칼 갈고 있으면 이거 뭔가 좀 사건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죠. 그죠? 미처 무슨 말인지 몰라 뚱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비계는 말로 살로 달래라 하던 어머니가 일러준 말을 하기 전 중국인이 고기를 자를까봐 허겁지겁 내쏘았다. 고기로 달래요. 중국인은 꾸룩꾸룩 웃으며 그때야 비로소 고기를 덥석 베어내었다. 여기서 이제 중국인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중국인 입장에서 꼬맹이가 하는 짓이 얼마나 웃길까 이거 지금. 귀엽기도 하고 그죠. 왜 고기만 주니 털도 주고 가죽도 좀 주지. 이거 누가 한 말이야? 중국인이 농담으로 한 말이에요. 실은 비계 안 주고 고기만 줬어. 실은. 그렇게 이제 애가 이쁘니까 하는 짓이. 그 앞에서 세 번째 단락에 그 중국인을 푸죽한 중국인의 외향 묘사는 독자들에게 선입견을 갖게 하는 외향 묘사예요 이게. 그럼 이 독자들은요, 이 중국인이 뭔가 사건을 저지를 것 같은 뭔가 느낌이 안 좋아. 근데 읽다가 보면은 이 사람이 반대로 가고 있어. 이런 것도 일종의 상황적 반어라고 볼 수가 있지. 그런 데서 또 소설을 읽는 재미가 있죠. 너무 내가 예측했던 대로만 소설이 가면 재미가 그러니까 영화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두 번 잘 안 봐.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그죠? 26번 봅니다. 보기를 참고할 때 기억 리얼에 대한 분석으로 이렇게 나오면 문제가 좀 까다롭게 느껴지죠. 일단 길어. 이게 재작년 17년도 국가직 9급 문제예요. 그러니까 17년도 문제하고 올해 19년도 문제를 비교해보면 문제 이 난이도가 확 느껴지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좀 어려워야 돼요. 그래야 공부한 사람들이 유리해. 금년에 1차 시험 잘 봐놓고 면접 떨어진 애들 많아. 그러니까 17년도 같으면은 내가 기억하기에 17년도는 그 1차 1.2배수인가 뽑았어. 근데 올해는 1.5배수 뽑아버렸어. 그러니까 면접에서 두 명 중에 한 명은 탈락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쪽이 쉬워요? 차라리 1차,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까지만 봐도 1차만 합격을 하면 거의 합격됐다고 생각을 해. 거의 웬만하면 면접에서 안 떨어졌어. 근데 지금은 올해는 웬만하면 떨어져, 또 희한하게. 그러니까 얼마나 아까 1차까지 합격을 해놓고 2차에서 떨어지면 그게 훨씬 더 큰 상실감을 주는 거 아니야, 사람한테. 차라리 문제는 좀 어려워야 좋고, 그래야 공부한 사람들한테도 훨씬 더 변별력이 있으니까 좋은 겁니다. 아마 올해 그 국어 문제가 좀 쉬워진 거는 작년 수능 영향이 굉장히 컸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작년에 수능 문제를 어렵게 냈다가 이 출제위원들이 다 잘려버렸거든. 그래서 아마 공시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일단 보기부터 읽어야지. 보기가 문제니까. 어떤 특정한 시기의 풍속이나 세태한 단면을 그리는 소설 양식을 뭐라고 한다? 세태소설이라고 한다. 세태소설은 당대 사회의 모순이나 부조리 등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소설. 이게 리얼리즘, 사실주의. 이거잖아, 그죠? 그 사회에 대한 비판은 이제 우리나라의 사실주의는 비판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 대표적인 소설로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시. 박태원 씨의 소설 중에 꼭 읽어야 되는 작품이 요거 한 작품이야. 소설가 구보시의 일위를. 자, 이제 밑줄이 쳐져 있는 게 이제 뭐예요? 주로 명사. 단어에 밑줄 쳐져 있어. 그러니까 이건 뭘 묻는 문제? 시나 소설에 자주 나오는 어휘의 문맥적 의미, 함축적 의미 묻는 문제, 상징적 의미 묻는 문제. 개찰구 앞에 두 명의 사내가 서 있었다. 해놓고 기억 읽어봐. 선택지. 세태의 단면이 드러나는 공간적 배경이다. 자, 보세요. 만약에 이게 공간적 배경이라면 공간적 배경이 어디 나와, 작품에? 앞에 나오잖아, 이렇게 앞에. 배경은 앞에 나온다고 이렇게 나온다면. 그러면 개찰구가 이런 배경인지 지금은 알아 몰라. 읽어가면서 풀어야지.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항상 소설은 밑줄 쳐져 있는 부분 갖고 못 풀어.
그 앞뒤를 봐야 돼, 항상. 낡은 파나마의 모시 두루마기 노란 구두를 신고 그리고 손에 조그만 보따리 하나도 들지 않은 그들을 구보는 확신을 가져 무직자라고 단정한다. 무직자. 소위 말해서 백수. 백수 긍정적인가? 사회에서 볼 때? 예, 구보는 예, 확신을 가져 그 개찰구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무직자, 백수라고 단정을 해. 조금 비아냥되는 그런 투지요. 그죠? 그러면 이 개찰구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백수. 백수들이 모이는 곳이 개찰구. 이렇게 되어 있으면 바로 그 시대의 단면을 표현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시대의 무직자들은 이 시대라고 나왔잖아 또. 무직자들은 거의 다 금광부로코에 틀림없었다. 금광부로코, 니은, 적극성을 지닌 존재들로 적극성을 지녔으면 왜 백수야? 그렇잖아요. 무직자가 아니지.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거. 이게 문제를, 공시 문제를 내가 풀다 보면요. 수능은, 작년 수능은 풀다가 나도 승질이 나더라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특히 그 과학 지문 하나가 나 뚜껑 열리게 만들어버렸어. 아니, 무슨 과학 문제야, 이게? 국어 문제를 내야지. 왜 과학 문제를 내? 거기다 대고. 국어 선생도 이해를 못할 정도로 지문을 줬으니 애들은 얼마나 어렸을까? 근데 공시 문제를 풀다 보면요. 재밌어요. 이렇게 풀다가 웃어 내가. 코미디 같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생각을 해봐. 백수가 대부분 금광부로코야. 근데 금광부로코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 적극성을 지닌 존재래. 그러면 얘네들이 취직 벌써 했지. 백수가 아니죠.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지금. 답은 그냥 2번이야. 바로. 자, 다음 밑으로 내려갑니다. 황금강 시대에 일제시대 때 이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이쪽 강원도 이북 쪽으로 금이 많았어요. 실은. 굉장히 금이 많았어요. 그걸 다 파헤쳐 간 거야. 그래서 그 당시 구한말 당시에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등등 해가지고 러시아 얘네들이 금광 채굴권을 따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 노동자들한테 아주 값싼 노동력, 그 노동비를 제공을 하고 금을 다 캐가 지금은 우리나라에 금이 별로 매장돼 있진 않아요. 그래 놓고 일본 놈들은 지들이 한국이 일제강점기 때문에 경제가 발전했다고 그런 햇소리하고 진짜 때려주고 싶어. 그때 이제 생긴 말이 바로 지금도 쓰는 말 노다지라는 말이 쓰였죠. 노다지. 저도 모를 사이에 구보의 입술에서는 무거운 한숨이 새어나와요. 이 세상 꼴이 이게 뭔가 이런 의미지, 그죠? 요즘도 참 무거운 한숨 많이 나오죠, 우리 국민들 입에서. 그래서 티귿 무거운 한숨을 유발하는 부조리한 현실로 서술자의 비판 대상이다, 맞지요? 이게 세태 소설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이 작품도 결국은 뭐야? 사실주의 작품이라는 얘기야. 지금까지 우리나라 현대 소설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사실주의 작품이 거의 70~80% 차지하고 있고 또 우리 공시의 그런 사실주의 작품이 거의 90% 나와. 다음 밑으로 쭉 내려가 봅시다. 밑으로 쭉 내려가서 그로부터 한 10번째 줄 밑으로 내려가면은 시시각각으로 사람들은 졸부가 되고 또 몰락해 갔다. 황금강 시대. 예. 지난 80년대, 90년대를 지나가면서 우리 경기가 참 좋았을 때 그때 땅 한 쪼가리라도 갖고 있었던 사람들 개발이 되면서 졸부가 된 사람들이 많죠. 이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부자가 된 사람 우리가 조금 풍자적으로 졸부라는 말을 쓰지요. 지금도 그래서 부동산 하면 돈 번다고 착각을 하시는데 지금은 부동산에서 돈 못 벌어요. 착실히 저 월급 타서 열심히 모으세요. 하긴 또 엊그저께 또 그런 뉴스가 들리대.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 0%라고. 금리 0%면 내가 100만 원 저축을 해가지고 한 1년 후에 차 찾으면 얼마 찾아? 98만 원 찾아. 세금 띄고. 그러니까 은행에 맡겨놔도 손해라는 얘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제 공무원 시험 합격하고 공무원이 되셔가지고 이제 또 세상을 살아나가셔야 되는데 또 재테크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잘 찾아야 됩니다. 잘못하면 이게 또 공무원들은 재테크에 한계가 있어. 자기 그런 업무에 따라 가지고 주식 투자를 못하는 그런 직무가 있고 또 부동산 투자 못하는 직무가 있고 자기 이름 못해요. 그런 거 잘못해면 또 굉장히 난리가 나. 잘려요. 공무원은 뭐 갖고? 월급 갖고 착실하게 살면 돼.
자, 그 밑에 봅시다. 9번은 일찍이 창작을 위해 그의 벗의 광산에 가보고 싶다 생각하였다. 그러니까 이 9번은 소설가인데 그 친구가 광산, 금광을 하나 봐. 그래서 이제 소설의 그 어떤 재료로 쓰려고 거기 가서 취재를 하려고 가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대요. 리을, 총독부 청사, 동측 최고층, 광무와 열람실. 요각 문제 4번 보세요. 서술자가 금광열이 고조되어 있는 것으로 설정한 대상이나 공간이 맞지요. 이 총독부 청사나 동측 최고층이나 광무와 열람실은 다 뭐요? 금광열기와 관련이 돼 있는 관청이거나 뭐 이런 기관들을 나열한 겁니다. 다음에 27번.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설명이란 단어가 나왔지요. 뭐 묻는 문제라고, 서술 방식 묻는 문제라고, 뭐 따지라고, 시점, 말하기, 보여주기, 요걸 잘 따져보면 문제 풀 수가 있다고요. 그래놓고 보니까 작가하고 작품명이 없네, 그지? 일단 읽으세요, 제 작품을. 홍길동전이네. 딱 보는 순간에 홍길동전. 제가 어제 허균이 탄생해서 허균이 어린 시절을 났던 집에 갔다 와서 길동이 형님께서는 염려하지 마시고 내일 소재 아우가 형님에게 자기를 낮추어서 하는 말이 소재,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자기를 낮추어서 하는 말은 소자라고 그러죠. 소재를 잡아 보내시되 장교 중에 부모와 처자 없는 자를 가리어 소재를 호송하시면 좋은 묘책이 있습니다. 할 적에 장교 중에 부모와 처자가 없는 자를 뽑아라 하는 건 뭐냐? 그만큼 자기를 호송할 장교들, 군사들에 대한 배려를 지금 하는 거예요. 왜? 분명히 홍길동은 도망갈 능력이 돼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홍길동을 호송하다가 홍길동을 놓친 장교들은 어떻게 돼요? 다 파직되지, 그지? 그럼 그 사람도 어떻게 먹고 살아? 공무원인데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파직이 되더라도 자식이 없거나 가족이 없는 사람들은 그나마도 자기 혼자니까 파직이 돼도 할 만한데 가족이 있으면 파직되면 안 좋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배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로 봐서 지금 이 대화문으로 봐서 절대 길동이 형제는 서로 갈등의 대상이 아니야. 라고 말하였다. 감사가 누구야? 길동이 형. 그 뜻을 알고자 하나 너 왜 그렇게 말을 하니? 뭐 하려고? 그 뜻을 알고자 하나 길동이 대답을 아니하니 감사가 그 생각을 알지 못해도 호송원을 그 말과 같이 뽑아 길동이 말을 듣고 그대로 길동이가 시킨 대로 이런 거로 봐서 형과 길동은 전혀 갈등이 없어요. 오히려 형이 길동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많이 해줘요. 그죠? 비록 서자지만 호송에 한양으로 올려 보냈다. 요 정도까지만 뭐 보면은 한양으로 올라가다 길동이가 그냥 임금님한테 붙잡혀 가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놓고 이 1번 봅니다. 서술자가 길동의 장면 묘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서술자가 길동의 장면 묘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뭐 이거는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지. 그런 장면 묘사가 있냐 없냐만 찾으면 돼. 다음에 2번. 호송하는 장교를 배려하는 길동의 면모 이미 나왔고, 그죠? 3번. 비현실적인 이게 전기적 요소라고 그래. 전기성. 고대 소설의 전기성. 그러니까 전기성은 뭐냐면 과학적이질 않아. 사실적이지도 않아. 논리적이지도 않아. 홍길동이가 머리카락을 딱 뽑아가지고 후 불었더니 홍길동이 9개가 생겨. 무슨 뭐 DNA 뭐 해가지고 무슨 뭐 했나? 그런 거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거. 그 소설을 읽어보면요 이런 내용도 나와요. 그 사명당이라고 하는 대사가 있죠. 임진왜란 때 왜군하고 싸웠던 그분이 이제 그 일본으로 잡혀가는 그런 소설이 있어. 그게 뭐더라? 그 소설에 보면 그 일본의 외왕 그 히데요시가 뭡니까 사명당을 알아. 대단한 중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당신 일본에 남아서 중노로 태라. 그럼 내가 평생 먹고 살게 해줄게. 근데 이 사명당이 반대를 해. 그러니까 반대를 할 것 같으면 너 끓는 물에 삶아서 죽이겠다. 그 사명당이 그렇게 해라. 그래놓고 이제 큰 솥에다가 사명당을 앉게 하고 거기다 물을 부어가지고 밑에서 이제 불을 떼요. 그 막 불이 펄펄펄 끓어. 근데 사명당이 탁 앉아가지고 한다는 거야. 어이 시원하다. 좀 더 세게 들어봐.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지금. 사람이 막 이렇게 고기가 막 이 살점이 삶아질 정도로 물이 끓는데 그런 소리 하고 앉았다고 소설에서는. 여러분들 어렸을 때 혹시 남자분들 읽어봤는지 모르지만 무협지 그 말 안 되는 장면들 많죠, 그죠? 칼 한 번 휘두르니까 한 10명이 막 100명 정도 모가지가 막 날아가고, 그죠? 그런 게 다 뭐예요? 전기성이에요, 전기성. 이게 고대 소설의 수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음에 4번, 길동이 수레에서 탈출하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건 서술 방식과 함께 뭘 묻는 문제? 작중 상황까지 같이 묻는 문제. 선택지를 보니까. 어떻게 풀어? 읽으면서 풀어야지 뭐 어떻게 풀어. 읽어보면은 그 밑에 보면은 그 다음 단락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이때의 길동이 풍우같이 잡혀오지만 동작 나루를 건너며 비우자 셋을 써서 공중에 날리고 왔대요. 그 비우자 세 장을 날리고 났더니 나중에 비가 내려. 억수같이. 이게 전기성이지. 그래놓고 그 맨 마지막 단락에 길동이 대궐문 밖에 다다라 자기를 잡아온 장교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너희는 날 호송하여 이곳까지 왔으니 문제당해 죽지는 아니하리라 라고 빨리 도망가질 않아. 어느 정도까지 그 장교들이 많이 아주 심한 문책을 당하지 않을 정도까지는 잡혀져 있어. 그러다가 이제 그 밑에 읽어보면 수레에 내려 천천히 걸어갔대. 천천히. 5군영의 기병이 뭐예요? 말을 타고 다니는 병사들이죠. 말을 타고 기병들이 말을 달려 길동을 쏘려고 했으나 말을 아무리 채찍질 해몬들 길동에 축지하는 법, 축지법을 어찌 당하랴. 이게 과학적으로 되냐고요? 안 되지. 성 안의 모든 백성들이 그 신기한 수단을 헤아릴 수 없더라 라고 서술자가 직접 등장인물이나 이런 사람들의 감정을 직접 서술하고 있죠. 이런 걸 작가적 논평, 따라해 작가적 논평, 서술자적 논평이라고 하고, 이런 작가적 논평 같은 이런 기법은 주로 고대 소설에 많이 나타나는 기법이에요. 정답 4번. 길동이가 탈출하는 장면은 비유적으로 표현되지 않고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됐어요. 천천히 내렸대요. 28번. 해경공 홍씨의 한중록. 해경공 홍씨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세자의 부인이고 그리고 정조대왕의 어머니가 되는 사람. 결국 사도세자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그 과정을 일기로 썼어요. 그 일기가 바로 이 한중록이라고 하는 작품이고, 최근 들어서 그 고전문학이든 현대문학이든 간에 여류 작가들 작품들이 출제가 좀 많이 되는 그런 형편에 있으니까 여류 작가 작품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이 지문에 나와 있는 때는 이제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히기 전날 밤 상황을 묘사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리키는 사람이 다른 것은 이 문제 자주 나왔었어요, 지금까지. 현재 이 문제를 발췌한 것은 재작년 17년도 지방직 7급 문제로 나왔었어요, 이게. 그런데 그 이전에도 자주 나왔던 문제야, 이게. 휘령전으로 오시고 소조를 부르신다 하니, 소조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소조를 부르신다 하니 이상할 손 어이 피자가 뭐예요? 피하자, 도망가자 이런 뜻이에요. 말도 달아나자는 말도 아니하시고 좌우를 물리시도 아니하시고 조금도 화증 내신 기색 없이, 조금도 화를 내는 기색도 없이, 내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걸 봐서 필자보다는 이 대상이, 즉 소조가 윗사람이야, 윗사람. 썩 용포를 달라 하여 입으시며 하시되 할 때 용포를 달라고 하면서 입었어요. 용포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진짜 한두 명밖에 없어. 첫 번째 임금님, 두 번째 세자, 세 번째 세자의 아들인 세손까지는 입을 수 있어. 여기만 입어. 뭐 일반적인 대군도 용포는 절대 못 입어요. 그러니까 용포는 누가 입는 옷? 임금님 또는 임금님에 준하는 사람이 입는 옷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이 소조는 세자이거나 세손일 가능성이 높죠. 임금이거나. 내가 학지를 앓는다 하려 하니, 이때 나가 바로 누구요? 소조요. 세손의 휘향을 가져오라 할 적에 세손이라고 하는 거로 봐서 이 사람은 세손이 아니야. 휘향은 뭐예요? 옛날 임금이나 또는 세자나 세손이 쓰던 관을 휘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 옛날 대신들이 쓰던 관에는 이렇게 옆에 날개가 있었지요.
그런데 임금님과 세자나 세손이나 또는 내시가 쓰던 관에는 날개가 없어요. 대신 그 임금님이 쓰는 관을 뭐라고 불러? 휘향이라고 부른다. 하시거늘 내가 그 휘향은 작으니 이때 나는 해경궁 홍씨가 되고 당신 휘향을 쓰시고자 하야 할 때 당신은 사도세자가 되네. 내인더러 내인, 내인은 이제 궁인.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고 당신 휘향을 가져오리. 이때 당신은 세자를 의미하죠. 목매 밖에 썩 하시기를 자네가 아무거나 무섭고 흉한 사람이로세. 이런 말을 이제 사도세자가 할 시점이 됐지요. 여기 사건 전까지 이 해경궁 홍씨는 선택위로에 있었어. 내가 내 남편을 선택하는지, 내가 내 아들을 선택해야 될지. 내 남편을 선택을 해야 되면 내 아들까지 다 죽어야 돼. 근데 내 아들을 선택하면 내 남편만 죽이면 돼. 근데 여자는 누구 편이야? 끝까지 자식 편이에요. 우리는 남자들 착각하지 마세요. 자기 편이라고 저기 부인이 내 편이라고 착각하지 마. 우리나라 이 여자들 이제 중년 50세 이상 결혼 생활 25년 이상 한 사람들은 통계를 해봤더니 25년 이상 이제 50이 넘은 여자들은 남자들은 10명 중에 8명이 다시 태어나도 그 부인과 같이 살고 싶다라고 대답을 했대. 그게 거짓인지 참인지 모르겠지만 대답을 이렇게 했대. 근데 여자들은요 10명 중에 4명만 3명, 4명만이 지금 남편과 살고 싶다고 대답을 했대. 그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가지고 그게 모성이에요, 모성.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남편은 무지하게 막 왼수처럼 여겨. 그래서 이혼까지도 하고 심지어 나쁜 경우는 성폭행을 당해서 아이를 낳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래도 여자들은 그 자식은 사랑을 해요. 왜? 내 뱃속에 10달을 품고 있었던 자식이잖아. 아무튼 간에. 그게 모성이야. 그래서 여기는 해경궁 홍씨를 남자 입장에서 나쁘다 볼 수도 없어. 그리고 어차피 그 아들 정조도 남자잖아. 결국은. 어머니의 마음이죠. 그래서 쭉 이제 내려가다 보면 리얼 내 마음은 당신이 그날 그 지경에 이르실 줄 모르고 지금 생각해보니 이 일기를 쓰면 생각해보니까 그 당시에 당신이 그렇게 죽기까지를 난 생각을 안 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만약 당신이 그렇게 죽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내가 그렇게 안 했을 텐데 하고 지금 약간의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리얼의 나는 해경궁 홍씨를 의미하죠. 다음에 29번 춘향과 신관사또의 말하기 방식. 이게 다 17년도 문제들인데 17년도 문제들이 참 좋아요. 풀어보면은요. 선생님 왜 올해 문제는 없어요? 올해 지방직 국가직은 그냥 한 번씩만 풀어봐. 그게 기준이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그거 기준 보고 공부한 사람들 나 내년에 다 실패한다. 봐라 이제. 내년 후년에 다 실패할 거예요. 그 수준으로 공부하면. 내가 보기엔 17년도 수준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교재에 17년도 문제들을 집어넣는 거야.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풀 줄 알아야 돼요. 자 봅시다. 말하기 방식. 서술 방식이에요. 이것도. 근데 누구의 서술 방식? 누가 말하는 방식? 신관사또와 춘향이가 각자 서로가 말하는 방식이요. 선택지부터 보세요. 이런 문제는. 신관사또는 춘향이에게 회유의 말과 겁박의 말을 회유의 말과 겁박의 말. 신관사또는 춘향,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또는 양반이고 춘향은 천민이야, 천민. 그렇다면 대체적으로 양반들은 이 평민한테도 중인한테도 거드름을 피우는데 천민한테 굳이 뭐 그렇게 천민을 이렇게 높여줄 이유가 없잖아, 그죠? 다음에 2번. 신관사또는 춘향의 정서적 거부감을 없애려고 희화적 표현, 희화화, 코미디컬하게 이런 뜻이에요. 웃기게. 다음에 3번. 신관사또가 뭐가 부족하다고 춘향이의 정서적 거부감을 생각을 해. 천민이 정서적으로 거부감을 갖던 말던 양반이 뭐 그까지 생각할 이유는 없잖아, 그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도. 춘향은 양시론, 양쪽을 다 인정한다. 양쪽을 다 옳게 여긴다. 그 반대는 양비론이야. 양쪽을 다 옳지 않다고 본다. 그러다고 본다. 4번. 춘향은 자신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신관사또의 부당성을 부각하는 화법. 이 글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럼 춘향이 쪽이 답이요. 여러분들 소설 문제 풀 때 잘 봐. 지금 시간은 없고 문제는 풀어야 되고 할 적에 이런 문제가 떴어. 그때 주인공에 대한 서술이 선택지 하나밖에 없어. 걔 답 찍어. 80% 맞아. 거의 내가 보기엔 거의 100% 맞아. 통계로 보면. 근데 100%라고 하면 좀 거짓이 과장이 좀 있는 거니까 80%는 맞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선택지를 쭉 보니까 주인공에 관한 얘기가 써 있는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어. 그럼 걔를 답으로 해보세요. 거의 맞아요. 거의. 왜? 주인공이라 그래요. 주인공이라. 자, 신관이 분부하되 내 본읍 기생으로 도임 초에 현신 아니하기를 잘했느냐. 현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예의를 갖추는 걸 현신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너는 왜 윗사람한테 예의를 잘 갖추지 않니? 이런 얘기예요. 춘향이 아뢰니 소녀 구관사또 자제도련님 매신회의 때 구관사또 자제도련님이 바로 이몽룡이죠. 그럼 이때 신관사또는 변학도겠네. 그지? 대비 정속한 고로 대령치 아니하였나이다. 무슨 얘기야? 네가 날 불렀는데 나는 이몽룡이 이제 부인이야. 내가 너한테 왜 가? 이런 식이란 말 얘기가. 신관이 증을 내요. 짜증을 내요. 분부하되 고의하다. 너 같은 노류 장화가 수절이란 말이 고의하다. 너 같은 기생이 무슨 수절이야? 내가 수절하면 우리 마누라는 기절할까 하고 희화적인 표현. 좀 해학적인 표현은 누가 했어? 사또가 하긴 했어요. 그런데 정서적 거부감을 없애려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비꼬려고. 요망한 말 말고 오늘부터 수청 거행하라. 춘향이 여쭙되 만번 축사와도 이는 봉행치 못할 소이다. 신관이 말이 내 잔말 말고 분부대로 거행하거라. 계속해서 그냥 무슨 조건이 무슨 설득을 안 해. 신관사또는 계속해서 그냥 해라요. 명령투죠 그냥. 무슨 근거가 없어. 그랬더니 춘향이가 여쭙기를 고원의 옛말에 충신은 불사이군이요 연려는 불경이부라 하오니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연려는 두 서방을 섬기지 않는다 하니 사또께서는 응당 아실지라 만일 국군이 불행하여 난시를 당하오면 이때 난시는 전쟁 임진왜란 같은 전쟁 사또께서는 도적에게 굴술하시리이까 그럼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그 도적에게 무릎을 꿇고 그 도적의 왕을 섬기겠느냐. 신관이 이 말을 듣고 크게 화를 내며 강변에 된 소가 불에 대가지고 펄쩍펄쩍 뛰어요. 아주 화가 나고 아주 짜증이 난 그런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속담이죠. 정답은 4번이죠. 30번 문제는 삼국유사에 실려있는 신화 한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신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렇게 이 문제를 내가 넣어놓은 이유는 이렇게 신화, 전설, 민담도 이렇게 출제가 된다는 거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 보면은요, 한 1, 2년, 2, 3년 하신 분들 보면은요, 꼭 하는 것만 해. 본인이 하는 것만 찍어서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와. 지가 무슨 출제위원이야. 그렇게 하다가 그거 안 나오면 어떡하려고. 다른 거 나오면. 조금이라도 해야 됩니다. 미출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봅시다. 기억, 달이 차서 알을 낳았는데 알이 변하여 사람이 되었다. 얘가 탈해가 뭐요? 깨고 나왔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의 시조들은, 우리 한민족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시조들에 따르면 우리 민족은 파충류이거나 조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못 넘어 알 깨고 나온 사람들 이렇게 많아. 대부분이 다 알 깨고 나와서. 단군 빼놓고. 그래도 단군은 포유류야. 엄마가 곰이잖아. 그죠? 왜 그러냐? 바로 그 영웅설화, 영웅소설의 단계가 있지요. 첫 번째 신비한 탄생. 두 번째 뭐요? 신비한 어떤 힘을 가져. 어렸을 때부터. 다음에 세 번째 고난을 당해. 다음에 조력자가 나타나.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큰 업적을 이루어. 이 5가지 플롯을 가지고 있죠. 자, 니은 하늘이 나에게 명하여 왕위에 오르게 하문 할 적에 왕위는 인위적으로 획득되지 않는 것임을 강조한 표현이다. 맞지요? 인위적이다. 사람의 힘으로 한다는 뜻이요. 원래 뜻이 인위적. 사람의 힘으로 한다. 그런데 왕권은 뭐야?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늘이 주는 거다. 1번
범상함이 아니라 비범함. 단어가 틀렸죠, 이거. 다음에 티귿. 잠깐 사이에 탈해가 매가 되자 왕은 독수리가 되고 탈해와 왕이 본래는 원래는 동물이 아니지. 사람이 동물로 변한 거지. 리을. 독수리 앞에 매가 되고 새매 앞에 참새가 되었는데 탈해의 술법이 왕보다 뛰어난 게 아니라 왕이 더 뛰어났죠. 그래서 탈해가 결국에 인정을 했죠. 자기가 졌다고. 읽어보면은. 자, 다음에 31번. 광문자전, 박지원의 소설. 박지원, 제 블로그에 가서 박지원 꼭 검색하시고 거기 나오는 박지원 작품 다 읽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항상. 올해 14개 직렬에서 국어시험을 봤습니다. 총 240문항. 그 240문항 중에 광문자전이 4개가 출제가 됐어요. 4개가. 내가 통계를 내보니까. 이 광문자전이. 올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게. 역시,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 이렇게 나가니까 주로 고대 소설에서 설명 이렇게 나가면 작중 상황을 묻는 문제예요. 왜 그러냐? 고대 소설은 100%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그러니까 시점 묻는 문제가 아니야. 고대 소설은. 고대 소설 갖고 시점 묻는 문제 안 나와 거의. 왜? 딱 정해져 있거든 그거는. 광문은 비렁뱅이이다. 그는 예전부터 종로 시장 바닥에 돌아다니면서 밥을 빌어 먹었대요. 길거리에 여러 비렁뱅이 아이들이 광문을 두목으로 추대해. 왜? 아직 안 나와서. 구멍집을 지키게 하였다. 하루는 날씨가 춥고 진눈깨비가 흩날렸는데 여러 아이들이 서로 이끌고 밥을 빌러 나갔다. 한 아이만 병에 걸려 따라 나가지 못했다. 얼마 뒤에 그 아이가 더욱 추워하더니 신음소리마저 아주 구슬퍼졌다. 광문이 그를 매우 불쌍히 여겨 직접 구걸하러 나가서 밥을 얻었다. 병든 아이에게 먹이려고 하였지만 아이는 벌써 죽어버렸다. 여기까지만 읽어봐도 광문의 성격이 좀 나타나지요. 그죠? 요 정도까지 읽고 선택지 보세요. 1번. 광문은 위기를 맞이하지만 주변의 믿음으로 벗어난다. 이런 내용이 있을까 없을까요? 다음에 2번. 천한 신분이지만 선행하는 모습을 통해 나왔잖아 금방. 다음에 3번. 독자들에게 거지가 입신양명했으면 출세를 해야 되는데 거의 무슨 벼슬을 해야 되는데 벼슬 안 해요 여기서. 다음에 몰락했던 신분의 광문이 다시, 그러면 광문이가 원래는 양반이었다는 얘기잖아. 그런 내용도 여기 없어요. 정답은 2번이에요. 그래서 이 광문자전, 호질, 양반전, 허생전, 다음에 그 박지원의 일야 구도학이라고 하는 유명한 또 수필이 하나 있어. 이런 정도는 공부가 돼 있어야 돼. 공시를 보려면. 그래서 이런 정도의 지문이 딱 떴다. 안 읽고도 문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집에 가셔가지고 오늘 생각난 길에 제 블로그에 가셔가지고 박지원 검색하셔가지고 한 10몇 개 작품이 쭉 나와. 그거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일단은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자꾸 읽어야 돼. 그래서 작품하고 친해져야 돼. 그랬을 때 시험을 딱 봤을 때 그 작품이 딱 나오잖아. 그러면 내가 이거 읽은 작품인데 이 느낌만 와도 이긴 거야. 이 느낌만 와도. 근데 작품을 딱 봤는데 이거 뭐지? 이 느낌이 오면 진 거야. 거기서 게임이. 고생들 하셨습니다. 2달 동안. 뒤에 한자성어, 다음에 속담 또 있을 거예요. 그죠? 다음에 고유어 이렇게 돼 있는데 선생님 책에 여기 있는 한자성어하고 속담하고 고유어는 선해국어 책이나 다른 책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적어요. 적지요. 이게 핵심이야. 이것부터 해놓고 나서 다른 책에 있는 거 하세요. 그래도 여기에 있는 거는 출제 빈도수가 높았던 것들만 제가 일부러 추려놓은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대충 갖다 놓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부터 해놓고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게 어느 정도 완벽하게 됐다 싶으면 조금 더 해. 다른 책에 가서.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